아니, 이번 학기는 우리 엄마들이 30분 되기 전에 이리 와가지고 막, 지금 10시 29분이거든요. 굉장히 일찍. 오셔서, 제가 보통 10시 30분 되면 오는데 엄마들이 하도 많이 오니까 요즘은 제가 주차할 데가 없을까봐 오늘 제가 10시에 도착했어요. 근데도 벌써 이제 30분인데 엄마들 이렇게 다 오셨네.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우리 익하다가 진짜 내 말 안 듣네 전부. 뭐라 니는 죽기라 나는 떠든다. 안 들려요? 어디서 왔어요? 오늘 처음 뵙는데. 어디서 왔어요? 예? 아니 그래 어디서 왔냐고요? 월배 아이파크. 월배 아이파크? 아 여기 1차 2차 1차예요. 근데 이제 왔어요? 네. 이렇게 좋은 걸 처음 왔어요. 애기 몇 살이에요? 7살이에요. 아직 학교 안 들어갔어요? 네. 이제 한술 들어가겠네. 네. 또 그 옆에 분 저는 한번 들어봤어요. 어디서 왔어요? 저요, AK. 아니 그 방금 아이파크 엄마는 누가 어떻게 알고 왔어요? 누구? 대학명이 뭐예요? 프렌십? 한 번도 못 올렸어요, 아직. 프렌십. 아는 언니가 소개해서 왔다네? 예. 아는 언니가 누구예요? 아는 언니가 여기 한 번도 온 적은 없는데. 아니 그래 그 아는 언니가 어디 같은 아파트 살아요? 아니요, 그 유튜브 보고 추천해줬어요. 저희 카페하고 한번 가볼래요. 진짜 웃기는 언니네. 자기는 안 오면서 추천해줘요? 진짜 신기하네요. 그 아는 언니 어느 동네 살아요? 하원요. 하여튼 신기한 일이네요. 그래가지고 프렌십 님이 또 아는 친구를 예, 애기가 두 분 다 7살 예, 같은 유치원. 예. 또 오늘 처음 여기 네. 전에도 왔어요? 지난 추석 전 금요일에 아 왔어요? 대학은 뭐라고 했어요? 이제 가야겠어요. 아니 지난주에 이거 안 써냈어요 출석부? 추석 이름만 써서 대화명은 없었어요. 이거 신옥진님 7살 딸 5살 아들 맞아요? 예. 아 이거예요? 대화명 뭐라고 지었어요? 연희진이 엄마. 연희진이 엄마? 6글자? 예. 첫째가 서연이고 둘째가 서진이라서 연희진이 엄마. 김진현 씨 여친분이 있었는데 네. 소개받았다고요? 김진현 씨가 누구예요? 화원에 사는데 이분도 화원에 살아요? 예. 난 모르는 사람인데. 예, 뭐 왔었대요. 저기 혼자 못 들었다고 해서 근처니까. 아 그래요? 어디 살아요? 저는 진천동에 그냥 주택에 살아요. 길 건너요? 네, 진천동 길 건너 저기 미스만 병원이요. 태기 엄마 아니다 지훈이 엄마 왔어? 이 집 딸하고 지훈이하고 같은 학교 다니겠다. 7살 딸 진천초등학교 갈 건데 우리 지훈이라고 있어요. 우리 연구소의 마스코트. 아 정말요? 7살 남자애. 잘생겼어. 그래요. 예. 또 오늘 처음 오신 분 있어요? 빨리 자수. 어디서 왔어요? 성현동이요. 어떻게 하고 왔어요? 그때 남성초등학교에 부모교육 때 이제 오셔가지고
우리 카페에 상담하러 온다 해놓고 빵 꺼낸 그 엄마구나. 제가 문자 보내드렸었는데. 서연희 씨. 네. 맞죠? 제가 1학기 때 남성초등학교 갔을 때 강의 들었다고요. 예. 또, 오늘 또 처음 오신 분. 어디서 왔어요? 처음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얼굴이 익었는데? 인문학 강의는 처음 수업도 했었는데 예은이 엄마 짱만 뭐라고요? 아니, 얼굴이 처음 보는 얼굴이 아닌데, 내가 무기, 애기가 수업한다고? 수업했었다고요. 여기서 네, 예은이. 4학년, 네네. 키 크네. 네. 엄마 대학은 뭐라고요? 한번 바꿨는데요. 따라니까에서 7.8kg 바꿨어요. 7.82로? 아니, 사와디카는 태국 인사말이라서 내가 기억하고, 7.8기는 요즘 댓글을 써서 기억하고, 근데 엄마, 연결이 안 되네. 예. 한샘초등학교 4학년, 예은이. 이제 5학년. 5학년이에요? 작년에 수업했었는데. 그게 작년이에요? 또 처음 오신 분? 없어요? 있지 싶은데. 내가 모르는 분들은 얼굴 익히려고요. 묻는데. 내 정면에 계신 분 처음, 두 번째예요? 대한명. 여기 있어요? 썼어요, 지난주에? 추석부. 수습 있었어요. 이제 어느 전에 왔다가 방학한다 하셔가지고 못 오고. 1학기 때 딱 한 번 왔다고요? 그 세 분 다 그래, 처음 뵙는 분이다. 예? 아니에요. 아니. 1학기 때 왔다고요? 어디서? 한샘 엄마들이에요? 네, 월필스 살고. 한샘 엄마들이에요? 네. 애기들 1학년? 네. 그래요? 두 분 다 힐스 살아요? 저는 20일. 여기 가면 안 썼겠네. 지난주에 와서 출석부 안 썼어요? 그럼 그 오른쪽에 있는 분은? 네? 전 두 번째. 여기 썼어요? 경민이 엄마. 그 옆에는 또? 예, 처음 뵙죠? 아니요, 저번주에 대학은 뭐예요? 그래, 경민만 소개해가지고, 애기 6살, 맞아요? 왜 웃어? 아니, 혹시 전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하고 엮이기 싫으면 이런 거 안 써도 되는데요. 그래도 모르니까 제가 아이들을 혹시 기억하고 혹시 좋은 일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와서 이거 안 쓰신, 추석부 이거 안 쓰신 분, 또는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이거 좀 써주세요. 대부분의 엄마들은 제가 다 알거든요. 근데 모르는 분은 이제 확인하는 차원에서 거북이님 오늘 안 왔네? 그죠? 추석 잘 지냈어요, 전부? 네. 뭘 잘 지냈을까봐. 이제 여러분들 나이 되고 추석 잘 지내면 그게 좀 이상한 거죠. 우리 연구소 엄마들 중에 잘 지내는 엄마들 별로 없더만. 어떤 추석 지내러 갔다가 엄마하고 아들하고 싸워가지고 집에 돌아오고 엄마가 다시 전화해가 빌어가지고 다시 또 갔다가 또 싸우고 또 오고 이런 적도 있고요. 쉽지 않죠. 나이 들고 아이들이 생기고 하면 형제간도 예전 같지 않고요. 또 특히 부모님 다 돌아가시면 더 그래요. 우리 집은 부모님 다 돌아가셔가지고
또 특히 우리 집처럼 이제 형은 억수로 잘 살고 저처럼 뭐 동생은 억수로 못 살고 이러면 이제 명절날 굉장히 좀 부담스럽죠. 피차간에. 근데 다행히 우리는 이제 그 멘토가 같은 분이라서 이제 늘 이제 얼굴 보고 사니까 다행인데, 우리 집도 이번에 우리 형수님이 이제 작년에 그 암 걸렸잖아요. 뭔데? 몰라? 내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내 동생 암이 너무 중요해서 이제 별로 부각되지 않았을 뿐이지, 동시에 제 동생도, 내 동생은 위암 4기 판정받았고, 작년에. 그 작년 11월 달에 죽었는데, 비슷한 시기에 이제 형수님도 유방암 판정받아가지고, 오랫동안 항암 치료하고 이랬죠. 그래서 몸이 너무 안 좋고 이래가지고, 오지 말래. 그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고아예요, 고아. 그래서 나는 혹시나 연구소에 누구 저처럼 갈 데 없는 사람도 놀러 오는가 싶어가지고, 새가 빠지게 기다렸는데 아무도 안 오더라. 이번 추석 때 우리 여기 율금초등학교 엄마 중에 거북이님이라고 있어요. 진우 엄마. 오늘 안 왔네. 안 왔으니까 내 편하게 이야기하자. 이 엄마가 이제 추석 지내고 와서 하는 이야기. 진우 엄마 욕하는 거 아니니까 웃지 마. 이 진우 엄마가 이제 그 딸이 셋인 집안의 막내예요. 셋째 딸. 그리고 아들 하나 있고 이런데, 이번에 이제 서울 사람이죠. 우리 안심에 이제 혁신도시가 생기는 바람에 남편이 일이 발령받아 와서 할 수 없이 대구 내려와서 사는 분인데, 이제 어쩌다가 제가 율금초등학교 강의를 2회 연속 나가면서 이제 강의를 듣고 관계가 생겨서 우리 율금초등학교 엄마들이 여기 많이 오잖아요. 그분님도 그렇게 해서 저하고 인연이 된 분이에요. 근데 이번 이제 그 추석 때 친정에 가니까, 그 친정 식구들, 가족들 만났을 거 아니에요? 큰 언니가 그 딸이 하나 있는데, 지금 뭐 외국에 어학연수 가 있대. 4학년인데, 이화여대 4학년인가? 근데 이제 어학연수 갔다가 이제 이번에 들어왔나봐. 그래가지고 이제 명절 때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 집에서 큰 언니가 하는 말이 이제 큰 언니 딸을 이야기하면서, 야는 어릴 때 학원 한 번도 안 다니고 잠수의식으로 이렇게 DVD 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외국 나가서 살아보니까 어릴 때 그 DVD를 보고 이랬던 것이 외국에서 적응하는데 너무 효과적이더라 하면서 이런 얘기 막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진우 엄마가 깜짝 놀래가지고, 언니 잠수는 했나 하면서. 그래, 잠수는 했잖아 하면서 있잖아요. 안 그래도 언니 집에 보면, 우리 여기 이게 전부 영어 원서들이죠. 그 소위 말하는 엄마표 영어를 하는데 필요한 영어 원서들인데, 언니 집에 가면 이런 게 좀 있대. 근데 언니가 여러 번 그런 말을 했을 텐데, 이제 진우 엄마는 그걸 이제 애가 어리고 이래서 그냥 흘려들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번에 막내인 이 진우 엄마가, 나 대구에서 잠수는 유명한 분 만나가지고 그분 강의도 듣는데 하면서, 그분하고 내가 카톡 하는 사이다 하면서 언니한테 그렇게 말했대. 그랬더니 언니가 그분 누군데 하더래. 그래가지고 어머니 아나 그리운 번님이라고 아나 하니까 언니가 놀래가지고 진짜가 하면서 있잖아. 내가 뭘 말하는지 알겠어요? 그 지은 엄마의 큰언니 이제 딸 정도 되면 우리 애보다 이제 한 3년 후배 정도 돼요.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잠수에서 전설적인 인물이죠. 내가 이야기 하려고. 여기 워낙 왕초보 애기 엄마들이 많아가지고 제 아저씨가 뭐 하는 사람인지 누군지 잘 모르니까 이제 제 강의나 뭐 이런 거 꾸준히 들은 분들은 이제 알겠지만, 그 언니가 그러니까 진우 엄마의 큰 언니가 뭐라 하는가 하면 소름 끼친다. 정말이가 하면서 자기 늘 걱정하던 막내가, 더군다나 남편이 제부가 대구로 발령받아서, 서울에서는 대구는 이거 촌이거든요, 촌. 촌에 내려가서 뭐 강의 듣고 뭐 한다 하길래 큰언니는 그렇게 생각했대. 아이고, 대구에서 들을 강의가 뭐가 있노? 하면서. 근데 대한민국 딱 물어보니까 그리운 버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니가 자기 소름 끼친다 하면서, 그 진짜가 하면서.
어제 진원만 놀러 왔길래 제가 언니 대화명 좀 물어보라 했거든? 그래, 언니 대화명을 카톡으로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 언니 대화명이 뭐더라? 하여튼 듣보잡 대화명. 나는 한 번도 못 들어본 대화명. 그래서 그 언니가 그 그리운 번님한테 절대 말하지 마라 하면서 자기 대화명을 말해주는데 뭐더라? 하여튼 촌스러운 대화명 하나 있어요. 그 제가 모르는 대화명이에요. 그러니까 글을 뭐 쓰거나 해서 이렇게 유명한 분은 아닌 거죠. 그냥 조용하게 글을 읽고 도움을 받아서 그 엄마표 영어를 해온 이런 분이에요. 아, 다시 한번 내가 존재감이 느껴지대. 아주 아니 자뻑하니까 아주 우습다는 또 애기 엄마가 막 아니 진짜로 제가 2010년 2011년까지는 잠순에서 전설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모르죠? 실제로 내가 2008년인가 2009년에 잠순에서 이제 초청해서 제가 강의하러 서울에 코엑스? 엑스코인가? 대구가 엑스코죠. 코엑스 컨퍼런스 홀을 빌려가지고 이제 제가 강의를 하러 갔어요. 근데 이제 누구나 다 올 수 없으니까, 선착순 120명을 신청받기로 한 거랑. 여러분 그런 거 알아요? 인터파크 같은 데서 유명한 해외에서 뮤지션 들어오면 예매하잖아. 월요일 9시부터 예매하면 이제 막 선착순을 막 클릭해야 이제 앞자리 차지할 수 있죠. 그때 코엑스에서 제가 강의한다고 뭐 무슨 날 오후 5시부터 신청하기로 했어요. 5분 만에 매진됐잖아. 그런 거 알아요? 모르지? 아이씨. 아니 이런 거 일일이 가르쳐주고 설명해가 내가 유명하다고 막 피곤해서 못하겠네 진짜. 네, 저거는 많이 이야기했지. 잠순에서 그 명예회원 제도라는 게 있어요. 연말이 되면 우리 왜 연예대상 이런 거 하죠. 그런 거 아세요? 잠순에서도 해마다 연말이 되면 회원들에게 가장 유익한 글을 많이 쓴 사람, 회원들에게 도움이 된 사람을 그 한 회원이 한 표씩 투표해가지고 그 뭐지 명예회원을 뽑는 제도가 있죠. 그때가 언제더라? 그 제도를 처음 시작한 게 이제 우리 아이 고등학교 때인데, 잠순에 가면 수백 개의 게시판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저는 우리 아이가 고등학생이니까 딱 그 고등 게시판 하나만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유아 엄마들이나 초딩 엄마들은 저를 잘 모르죠. 그 당시는 너무 시간이 많이 되고 이래서. 그 이제 명예회원 투표를 하니까 제가 훨씬 불리하잖아요. 더군다나 나는 엄마도 아니에요. 잠순에서 아주 희귀한 이제 아빠죠, 아빠. 그래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그동안 잠순에서 저하고 인연을 맺은 모든 엄마들한테 다 전화했어요. 내한테 투표하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아슬아슬하게 제가 10명을 뽑는 투표에서 9등 했잖아요, 9등. 그걸 명예회원 됐잖아요. 명예회원 되면 1년간 회비 면제. 그러다 서울에 올라가서 강남에서 잠수님이 쏘는 식사 대접. 뭐 이런 거 있거든. 근데 진짜 서울에 올라갔잖아요, 강남에. 가니까, 그죠? 한 절반 정도 제가 아는 분들이고, 유명한 회원들 이제 서로 뭐 이렇게 이런저런 인연으로 이렇게 알고 만나고 하거든요. 반 정도는 모르는 분이고 이렇던데. 다 여자예요. 남자 내밖에 없어. 원래 잠순에 매일 오는 거 보니까, 잠순에 이제 가입해서 영어교실 회원이 되면, 그 각 레벨별로, 영어교실 레벨별로 왜 소규모로 모아놓고 잠수님하고 상담하고 이런 거 하죠. 이건 뭐라 하더라? 네? 뭐 하는 사람, 잠수님 하는 사람 없어? 갑자기 이름,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20명 요렇게 끊어가지고요. 잠수의 영어 아이 레벨 순으로 그 상담하는 이런 거 있어요. 하여튼 이따 치고. 그런 거 하려고 하면 뭐 참가비 10,000원인가 내고 뭐 사전에 신청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자고 잠수는 독해가지고 한 번 신청해놓고 안 오면 있잖아요. 앞으로 1년간 모든 행사에 신청 자격이 없어져. 여기처럼 못 온다 해놓고 안 와도 되고 뭐. 우리 연구소는 진짜 좋은 데예요. 근데 이제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뭔가 하면, 원래부터, 그런 이제 그 세미나? 아닌데, 뭐 있는데. 소규모
그것도 컨퍼런스야? 그럼 컨퍼런스가 있는, 소규모의 컨퍼런스가 있어요. 20명, 30명 단위로 잠수님이 직접 이제 궁금한 것에 대해 대답하고 이러는 거죠. 잠수님 컨퍼런스가 있는데, 원래부터 보니까 잠수님 혼자 컨퍼런스 하지 않고 한 분을 같이 하더라? 그 한 분이 누군지 알아요? 제가 강의 때 가끔 이야기한 잠수에서 영어 관련 가장 권위 있는 필자가 있어요. 고운맘이라고. 이거 유튜브도 올라가고 하니까 이거 남 이야기 자꾸 하면 안 되는데. 이 고운맘님은 저보다 한 6, 7년 후배쯤 돼요. 딸 둘을 키웠는데 그 첫째 딸이 작년에 고대 의대를 갔어요. 누구나 다 이 딸은 서울대 의대나 최소한 연세대 의대는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수능에서 한 문제를 틀려가지고 물수능에서 수학 한 문제를 틀리는 바람에 다른 거 다 만점인데도 서울대 의대나 연세대 의대를 못 갔죠. 그리고 고대 의대를 갔는데 옛날에 제 경험하고 비슷해요. 저도 우리 아이가 누구나 다 서울대를 갈 줄 알았지만 내신이 나빠서 서울대를 못 가고 연세대 경영을 갔잖아요. 고맘님도 그때 내 속상했던 것처럼 정말 속이 상해서 큰 딸아이의 입시 결과를 잠수내에 이렇게 알리지 않고 싶었지만 워낙 유명한 분이고 이제 많은 잠수 회원들이 기대하고 또 소식을 알고 싶어하고 이래가지고 몇 년 전에 재작년인가 정말 속상한 마음이지만 그걸 이기고 글을 썼더라고. 우리 아이가 고대 의대를 갔습니다 하면서. 이분이 이제 정말 이제 그 딸을 영어를 원어민처럼 이렇게 잠수내식으로 엄마표로 그렇게 키운 분이거든요. 이분 보면 뭐 캐나다, 미국, 호주 이런 데서 나오는 그 원서들 있죠. 이런 영어 원서들을 자기가 직접 다 읽고 그걸 이제 좋은 책인지 아닌지를 잘 가려서 우리 회원들한테 추천하고 이런 분이에요. 그 혹시 엄마표 영어를 하시게 되면 좀 어느 정도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결국 잠수내가 필요해져요. 왕초보때는 잠수내 안 들어가고 제 이야기만 들어도 되지만 그 제대로 정말 하시려면 그 공부 많이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책도 많이 읽고 직접 뭐 부딪히면서 하다 보면 눈이 자꾸 이렇게 뜨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 잠수내 들어가서 영어 게시판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잠수내 영어교실 회원이 되면 이제 이런 컨퍼런스 같은 데 참여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그런 유명한 전설적인 분들을 만나서 도움도 받을 수 있고 후유증은 제가 책임 못 지고요. 그런데 갔다 오면 나는 뭐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뭐 잠수영은 그렇게까지 열심히 안 해도 되죠. 소박하게 여기 유천동 수준에서 우리 모기님과 저 정혜 친구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소박하게만 해도 수능에서 뭐 무난하게 뭐 만점 정도 받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고운맘님 딸 이런 아이들은 뭐 그런 수준이 아니죠, 사실. 잠수에서 중간 정도만 하면 수능에서 뭐 하나 틀리거나 만점 받는 정도는 다 할 수 있는. 엄마표가 그 정도로 위력적이에요. 그래, 내 거북이님 이야기 하다가. 거북이님 큰 언니가 뭐라 했다고요? 그렇지. 그 말만 오늘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거북이님 큰 언니가 소름 끼친다 했다. 따옴표 소름 끼친다. 요거만 해도 충분해요. 제가 안타까운 게 엄마들이 너무 어리고 아직 아이를 이렇게 엄마표를 안 키워봤기 때문에 제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엄마들이 이렇게 끄집어내지를 못해요. 질문하라 하잖아요. 질문을 잘하면 제게서 엄마들이 이제 정말 유익한 게 잘 나와요. 저는 뭔지 생각이 안 나거든. 근데 누가 질문을 딱 해주면 딱 생각나요. 근데 이제 요즘 엄마들 어리고 일단 아이들이 그래서 그런 이렇게 높은 수준의 정보 이런 데 대한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제가 아까워. 내가 지금 초딩 엄마하고 놀 때가 아닌데 싶기도 하고. 왜 내 이래 되는지 몰라.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 면접을 볼 때, 서울대학교 시험을 치러 갈 때, 수능 끝나고, 논술이나 면접 보러 가죠. 그때 숙소를 어디로 잡는 것이 가장 우리 아이에게 유리한가? 이런 거 아주 고급 정보죠. 이게 왜 문제가 되는 줄 알아요? 고3이 되고 수능을 치고 서울대를 갈 만한 수준이 되면 이제 이게 염려가 되는 거라. 왜냐하면 그때 되면 막 눈이 많이 와. 눈 많이 오면요. 그 교통 대란이 일어나죠. 정해진 시간 안에 서울대 캠퍼스 안에 면접 보러 가야 되는데 그러면 지하철 타고 서울대 입구역이나 뭐 낙성대교인데 내려가지고 또 마을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마을버스 안 다녀.
무슨 말인지 알아요? 택시도 못 들어가. 이런 상황이 온다. 왜냐하면 서울대는 관악산 기슭에 있잖아요. 산 동네거든. 자, 이런 걸 대비해서, 이 진짜 고급 정보지. 저도 이거 어떻게 신기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애는 거기서 잤잖아. 삼성의 창업자가 누구예요? 이병철 회장님의 호가 뭐예요? 호암이죠. 저 용인에 가면 에버랜드 대표에 호암 미술관 있죠. 이 호암 이병철 회장께서 서울대 바로 옆에 교수회관을 지어가지고 기증했어요. 그래서 호암 교수회관이라고 불러. 서울대 단 밖에 있지만 사실 서울대 일부예요. 서울대 기숙사도 밖에 있거든. 호암 교수회관에는 평소에는 이제 교환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먹는 숙소에 호텔. 근데 이게 입시철이 되면 일반인이 개방을 해요. 수험생 가족에게. 그러니까 미리 예약을 딱 해두면 한 3, 4일 전에 예약을 딱 해두면요 거기서 잘 수 있는 거라. 저 우리 애하고 거기서 잤잖아. 그리고 거기서 걸어서 서울대 들어갈 수도 있고 이 교수회관에서 운영하는 셔틀을 타고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식사도 제공해요. 물론 돈은 내야 되지만. 그러니까 서울대 입시를 앞두고 있는 부모들 같으면 아주 유용하죠. 아니면 멀리 밖에 숙소 뭐 호텔이나 레지던스나 아니면 친척집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하고 거기 숙소를 잡고 밤중에 눈길을 밟아가지고 시험장까지 직접 여행 연습도 했잖아. 걸어서 몇 분 걸리는지. 그죠? 그 카고도 떨어졌어. 슬프죠? 예를 들면 이런 거 물어봐야 내가 대답해 준다니까. 근데 뭐 물어보라 하면 질문도 뭐? 만화책 어쩔까요? 이런 질문이나 해석하고. 만화책 어쩔까요? 자, 만화책 확 버리면 돼요. 아까워하지 말고. 아주 간단한 거 그걸 뭐 계속 벌벌 떨면서 묻고 있어. 책 읽기를 정말 좋아하게 하고 싶으면 만화책은 확 버린다. 저도 많이 버렸는데요. 정말 아깝고 좋아서 보통 이 학습만화 이런 싸구려 막 와이 이런 거 말고 진짜 창의적이고 좋은 만화들도 있어요. 소장본. 그 소장했던 거 우리 모기님이나 제가 또는 강의했던 엄마들이 제 추천으로 사서 소장했던 걸 여기 많이 기증했죠. 그래가지고 안 버리고 있어. 그래 저런 좋은 만화책도요. 애들 만화책 있으니까 저것만 본다니까. 저기 보면 저 테이블 위에 모기님 앞에 있는 테이블 위에 보면 짱뚱이 시리즈 있죠. 저 정말 유명한 만화책이거든요. 우리 어린 시절을 그대로 재현해낸 만화책.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의 어린 시절을 보여주고 싶으면 짱뚱이 시리즈를 읽히면 되고요. 또 모털도사. 또 전에 제가 강의 때도 한번 했던 나의 라이모렌지 나무. 뭐 이런. 그리고 저기 보면요. 정말 창의고 재밌는 만화책도 있어요. 예를 들면 말레이시아 만화 캄펑의 개구장이 이런 만화 있어요. 이 희귀한 만화책들인데 저런 거 같으면 이제 사도도 되죠. 근데 그 밖에 뭐 쓰잘데기 없는 우스갯소리 쓰는 만화 이런 건 빨리 없애야 애들이 제대로 글줄책을 읽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하고도 좀 좋은 책을 경험하게 하고 싶어서 그림책 가지고 시작하죠. 그림책으로 아이들하고 수업도 하고 어머니들하고도 매주 지금 그 그림책을 읽어주고 그림책에서 무엇을 건져 올릴까 이런 걸 가지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요즘 좀 시대가 변화해서 꼭 막 두꺼운 글줄책 이런 거 아니라도 좋은 그림책들이 많이 생산돼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에게 유익한 그림책들을 잘 찾아서 그거 가지고 아이들하고 소통하고 읽어주고 하는 작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처음 오고 이런 분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아이들이 엄마로부터 책을 뺏어갈 때까지는 엄마들이 책을 계속 읽어주는 것이 우리 아이의 책 읽기를 결정하는 결정적 요소가 돼요. 많은 어린 엄마들이 실수하는 것이 동생도 있고 살림도 해야 되니까 니는 이제 한글 아니까 니가 읽어 이렇게 하고 아이들한테 책을 미루줘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책 읽기와 글자 읽기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서 비록 한글을 좀 안다 하더라도 책을 읽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특히 그림책 읽으려면 이제 그림도 감상해야 되고요. 살펴야 되고 저자의 의도도 알아야 되고요. 당연히 그렇지만 행간의 숨은 뜻도 이렇게 생각해가면서 읽어야 하고요. 띄어 읽기도 해야 되고요. 감정도 살려야 되고 이러니까
그냥 한글 한다고 읽혀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어 알파벳 다 알지만 영어책 못 읽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그림책을 가지고 아이를 엄마 무릎에 무릎 베게 하든지 아니면 옆에 눕게 하든지 옆에 앉게 하든지 하고 꾸준히 읽어주는 작업을 계속하는 것이 좋다. 언제까지? 예, 아이가 책을 뺏어갈 때까지. 엄마가 읽어주는 속도보다 아이가 자기 눈으로 읽는 속도가 더 빨라지면 아이들이 답답해서 엄마에게서 책을 뺏어가요. 그때가 이제 아이 스스로 책을 읽을 시기가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읽어주는 게 좋고요. 엄마는 목이 아프면 아빠의 도움도 청하고요. 목이 안 아플 정도만 읽어줘야지 염증 생기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리고 가능하면 그 글밥이 적은 책, 그러니까 유익한 그림책이 제일 좋죠. 그림책은 기껏해야 32페이지에서 40 몇 페이지 정도의 글밥이 적은 책들이 많으니까 글밥은 적지만 아이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아이들과 소통하기 쉽고 엄마 마음을 전하기도 쉽고요. 또 하여튼 유익한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괜히 글밥 많은 책에 대한 쓸데없는 사치 이런 거 부리지 말고요. 물론 책을 좋아해서 스스로 읽을 수 있으면 유익한 출판사들의 그 글밥 많은 책들을 당연히 읽어야 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 책의 재미를 느끼게 해야 되죠.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책은 재미있거나 아니면 감동적이거나 이 두 가지를 경험하면 그 다음부터 책을 좋아하게 돼요. 근데 어린 시절에 많은 엄마들이 지식을 집어넣는 책 읽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전집 다 팔아치우라고 했어요. 전집 읽기의 결정적 폐해가 뭔가 하면 초등학교 들어가면요 애들 책을 안 읽어. 그리고 엄마들도 이제 어떤 책을 골라줄지도 몰라. 전집에 의존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좀 귀찮지만 책 읽기에 관해서 엄마들이 먼저 공부하고 눈을 뜨는 작업이 필요해요. 이거 안 되면 대부분 어려워지죠. 그래서 그 고학년 되면 결국 뭐 해요? 그 유명한 한우리 독서논술이나 주니어 플라톤이나 이런 거 해야 되죠? 그하고 좀 있으면 뭐 해요? 논술 학원 보내야 돼요. 이게 슬픈 일이죠. 자, 좋은 책을 충분히 접촉하지 않고 좋은 글을 쓴다는 건 불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건 논술 학원 다녀서 될 일이 아니에요. 좋은 내용을 충분히 읽고 그 내용들이 아이 안에서 소화됐을 때 좋은 글이 나오죠.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좋은 글이 안 나와요. 풍부한 경험이 많을 때 소위 말해 랩 가사가 잘 써져. 제가 좋아하는 프로 중에 쇼미더머니 있거든요. 왜 어혹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 중에 하나예요. 스포츠 말고 운동 중계 말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K-팝 스타하고 쇼미더머니인데 이번에 쇼미더머니 시즌 5에서 누가 우승인지 알아요? 좀 아네? BY는 평생 처음으로 랩계에서 처음으로 욕이나 디스를 하지 않고 가사를 써가지고 난리 났죠. 알아요? 네. 나는 교회를 다니나 봐. 그래서 성경 구절을 그대로 막 인용하고 이래가 랩 가사를 쓰더라고요. 기특하대. 얘는 입술도 두마리 좀 못생겼는데 너무 신기하대요. 대부분 랩은 욕하고 디스하고 상대방을 까고 이러면서 이제 그죠? 이렇게 반항적이고 저항적인 이런 문화의 그 대표적인 힙합이잖아요. 근데 랩 가사 쓰는 거 보면요, 그 아이들의 경험이 다 드러나요. 작곡 같은 거 해봐도 그렇고 가사 쓰는 거 보면 그 사람의 경험이 드러나죠. 이거 원리가 똑같은데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좋은 내용의 책을 충분히 읽고 잘하면 풍부한 글쓰기가 가능해지고요. 그렇지 않으면 참 어렵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이 어린 시절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책과 친구가 되게 하는 것이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책을 좋아하게 만드는 것보다 더 좋은 영재교육은 없어요. 또 책을 충분히 읽히는 것보다 더 좋은 선행학습도 없어. 책 읽기는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수학에도 영향을 미쳐요. 수학 문제인지 문제 만나면 무슨 말인지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니까. 지금도 저하고 고학년들 4학년 이상 저하고 수학 수업 하잖아요. 내가 속천물 날 때가 있어. 애들이 글을 못 읽어. 문제를 안 읽어요.
아주 쉬운 문제. 다각형을 여러 개 그려놓고요. 이 중에서 내변의 길이가 같은 다각형 2개를 고르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다각형이 5개 그려져 있어. 뭐 평행 사변형, 사다리꼴, 삼각형, 그리고 마름모, 정사각형 이렇게 5개 그려져 있어요. 문제는 뭔가 하면 위 보기에서 위 다각형들 중에 내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 몇 개인지 고르시오. 몇 개인지 말하시오. 이렇게.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몇 개예요? 묻는 내가 잘못이네. 자, 삼각형. 그 다음에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마름모, 정사각형 4개가 있어. 내변이가 모두 같은 도형은 모두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2개죠. 마름모하고 정사각형하고 2개예요. 그러니까 마름모는 가나다라고, 마름모는 라고, 정사각형은 마예요. 애들이 답을 뭐라고 적는 줄 알아요? 라마 이렇게 적는 거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문제가 뭐였죠?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물었어. 그러니까 엄마들이 내변이가 같은 도형 요까지만 읽는 거라. 몇 개입니까? 안 읽어. 그리고 라마 이렇게 쓴다니까. 만약에 중요한 시험에서 기말 시험 같은 데서 이거 틀리면 얼마나 속천불나요. 요거 몇 글자만 더 읽으면 어떻게 돼? 2개 이렇게 대답하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읽기가 안 돼. 읽기가 의외로요. 대충 건성으로 뭐 이건 아주 쉬운 예죠. 근데 문제가 좀 어려운 거 있잖아요. 의미를 이해해야 되는 거 이런 거는 좀 긴 거 한 서너 줄 되면 애들이 읽기를 잘 안 할라 해요. 읽기만 침착하게 해도 문제는 그냥 금방 풀리는데. 수학도 이렇고요. 자,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지문이 길게 나오거든요. 말만 영어로 되어 있지 사실은 읽기잖아요. 읽기 독해져요. 그러니까 읽기가 잘 된 아이들은 그죠? 영어 잘 못해도 돼요. 우리 애처럼. 우리는 진짜 잠수의 영어 교실에서는 완전히 개판 중간수죠. 근데 문제 시험 치면 문제가 다 맞는다니까. 굉장히 쉽죠. 우리는 영어 단어 진짜 안 외웠거든요. 내하고 많이 싸웠다 했죠. 수많은 얘가 있었어요. 영어 사전을 한 번도 안 뒤지기고 그래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 치고 나서 문제집 다 태울 때 내가 사전 영어 영영사전 두꺼운 거 있거든요. 3만원짜리.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영영사전. 이걸 일반 문제집처럼 쓰레기 소각제 갖다 태웠다니까. 이 미친놈이지 이거. 저기 있죠, 저기. 어린이 사전 저 두꺼운 거 있죠? 스칼라스틱 칠더런즈 딕셔너리 초록색 있고, 그 옆에도 있죠. 저런 게 이제 영영사전이란 말이거든. 어린이용 영영사전. 우리 애 거는 고등학교 때 썼으니까 저보다 훨씬 두껍겠죠. 근데 그걸 갖다 불태운다니까. 그 정도로 영어 단어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시험 치면 이상하게 다 맞다니까. 작년에 내가 했죠? 작년에 토익 쳤는데, 우리 애는 영어 공부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진짜로 중학교 2학년 이후로 고등학교 가서는 억지로 뭐 흉내는 냈지만 지가 생각할 때 완전히 짱구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애예요. 그리고 대학 들어오고 군대 갔다 오고 이러고는 요즘 뭐 해요? 일본어 공부하거든. 뭐 근로기 기업 취직한다고 일본어 공부하고 있어. 그 영어 공부는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있잖아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내하고 잠수는 영어 한 거 그걸로 지금 먹고 산다니까. 작년 8월 달에 우연히 로스쿨 때문에 저거 쳤잖아요. 토익 시험 쳤는데 그렇게 공부하고 몇 년을 놀았는데도 960점 나왔잖아. 여러분들 4년제 대학 나온 애들 960점 맞기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내가 왜 이래 흥분하고 있나? 어린 시절에 아니 책 읽기가 그렇게 중요하다 하는데 책 읽기 안 하고 엉뚱한 거 어디 보내고 자꾸 익하니까 내가 열받아가지고 하잖아.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도 또 그래도 그렇지 하면서 또 이상한데 뭐. 아이고 내가 흥분 안 해야지. 지금 몇 시에요? 8시. 내 흥분 안 하려고. 내 아이도 아닌데 씨. 아니 있잖아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모르지? 제가 우리 스승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저는 늘 자주 말했는데, 자, 잘 봐요. 자연과학의 세계는 항상 놀랍도록 발전하고 있어. 왜 그런 줄 알아요? 앞선 세대의 과학자들이 이미 증명해 놓은 과학적 진리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위에 자기의 연구를 더해서 진보시키는 거라. 그래가지고 지금 막 로켓을 쏴서 막 화성, 금성 이런 데도 갈락하고 뭐 이러잖아요. 이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자연과학의 세계는 엄청 발전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손안에 전화기를 들고 다니는데 이거 말이 됩니까, 이거? 내가 20년 전에만 해도 삐삐가 나타날 때 너무 놀라웠잖아요. 삐삐 오면 막 좋아가지고 있잖아. 나는 막 누가 내한테 삐삐 칠까봐 삐삐에다가 멘트를 내가 얼마나 감동적으로 써놨다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교회 형제 김상도입니다.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형제입니다. 저한테 연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누가 한 사람이도 내한테 연락하면 내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막 가고 막 연락 오자마자 바로 공중전화기 달려가가지고 막 전화해주고 막. 근데 그 삐삐가 뭐 얼마 못 가서 3년인가 4년밖에 못 가고 이 스마트폰 아니지만 핸드폰 시대가 왔죠. 또 이제 지금 스마트폰 시대가 왔어요. 자연과학은 이렇게 놀랍도록 발전해요. 그 핵심은 뭔가 하면 앞선 세대의 과학적 발견을 인정하고 거기에 더해서 자기의 연구를 덧붙였어요. 자, 그런데 자, 이 자연과학 말고 인문학 쪽,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일, 인생이 사는 일은요, 이상하게 시어머니가 산 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거기서 버릴 건 버리지만 취할 건 취해서 내가 또 살아야 되는데 안 그래. 시어머니고 나는 나지 뭐. 이래 돼가지고 나중에 내가 어떻게 돼요? 똑같이 시어머니가 내한테 하듯이 내가 또 며느리한테 하고 있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조시대 때 이미 고부 간의 갈등 때문에 나라도 망하고 막 이런 적도 있어요. 회가 망신한 집도 많고 너무 막 이 어려운 일들 많이 겪었잖아요. 근데 수백 년이 흘렀는데도 지금도 추석에 가보면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며느리 보고 막 시어머니 잔소리하고 막 손주들 비교하고 막 공부 잘하는 손주한테 사탕 하나 더 주고 막 이상해요. 사람이 사는 일은 앞선 세대가 살아온 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또 발전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러면 사람 사는 일이 그렇게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이상하게 앞선 세대가 한 삶을 내가 똑같이 살고 있어. 이게 제일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들은 말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 누군지 알아요? 앞선 세대의 경험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 그러니까 어른들의 말을 잘 듣는 사람. 이거예요. 저도 사실은 누구의 말도 안 들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목사님 만나고 나서는 신기하게도 내가 목사님의 삶의 경험을 내가 다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분이 실패는 실패대로. 왜? 목사님의 실패를 보고 저 실패를 통해서 나는 저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죠? 또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받아들이고 사람을 살린 것은 저렇게 하면 사람을 얻는구나. 이걸 또 받아들이게 됐죠. 그러니까 앞선 세대의 실패와 성공을 우리가 잘 소화해서 받아들이면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게 훨씬 쉬워져요. 더 쉬운 건요, 모르면 물으면 돼요. 근데 우리 안 묻죠, 자존심 상해가지고. 저는 물어요. 저는 제 인생의 갈림길마다, 그죠? 내가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제 스승한테 가서 물어요.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내가 내 멋대로 살다가 망하는 것보다 목사님이 시킨 대로 하다가 망하는 것이 훨씬 복됩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멋있죠? 안 멋있나? 저는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또 덧붙였잖아. 혹시 내가 결정한 대로 살다가 성공하더라도 목사님 시킨 대로 살다가 실패하는 것보다 더 안 좋을 것 같다고 내가. 실패하더라도 내가 당신이 시킨 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시킨 대로 살아보니까 정말 다 잘 되는 거라. 옛날에 내 쪼대로 살다가 내가 사람들을 다 떠나보냈잖아요. 내하고 다 원수가 되고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까칠하니까 다 떠나갔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사는 그대로 내가 살아봤거든. 시킨 대로 살아봤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사람들이 내 주변에 생기잖아. 옛날에요, 우리 엄마 돌아가셨는데 저를 보고 조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슬프죠? 저는 학교를 못 다녀서 동창 없죠? 중고등학교 동창 없어요? 초등학교 동창은 뭐 너무 오래돼가 없겠죠? 동네 친구들 이사 너무 많이 다녀서 없어요. 운동권 좀 동료들이 있는데 내가 변절하고 교회 가는 바람에 다 떠나갔어. 그러니까 우리 엄마 돌아가셨는데 내 보고 얼굴 보고 조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렇게 제가 시작했거든요, 인생을. 근데 제 지금 카톡 친구가 몇 명이라고?
내 카톡 친구가 1,400명이에요. 카스 친구는 한 400명 되고, 전화번호부에는 1,500명인가 저장돼 있고. 신기하죠? 여러분들도 혹시 앞선 세대의, 그죠? 삶의 경륜이라고 하죠, 이걸. 경험과 지혜를 잘 받아들이면 내가 인생을 훨씬 쉽게 살게 돼요. 모르면 물어보라고 하는 말이죠. 자, 이제 잔소리 그만하고. 아씨, 뭐 마실 거 좀 주면 좋겠구만. 아니, 근데, 저거는 막 파리바게트에서 막 커피 사다 먹고 막, 아니, 나 물 좀 줘, 물. 근데 지금 비염 때문에요. 정말 독한 스테로이드가 들어간 약을 먹고 있거든요. 안 그러면 콧물 계속 흘러서 강의를 못해. 근데 이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제 몸 안에 있는 모든 수분이 증발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 이 초인적인 내 자, 오늘은 시공준유에서 나온 책 강물이 흘러가도록 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좋은 어린이 그림책을 가장 잘 만드는 출판사 중의 하나죠. 그 책을 제일 많이 내는 출판사는 비룡서지만 시공준유도 그에 못지않게 특히 이제 외국의 창의적인 그림책들을 이 저작권을 주고 사와서 많이 번역해내는 그 번역가들도 아주 고급 번역가들을 써요. 그래서 칼데코 받은 책을 제일 많이 번역해내는 데가 사실은 시공이죠. 시공준이요. 비룡서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이 두 회사가 너무 많이 칼데코상 받은 걸 다 저작권 사오는 바람에 다른 출판사들은 그죠? 그런 유명한 책 잘 못 내요. 물론 그 상 받는 게 다는 아니지만. 자, 시공준이요. 강물이 흘러가도록. 이런 건 소장하는 게 좋죠. 바바라 쿠니. 제인 욜런. 글 그림이 다르죠? 바바라 쿠니는 그림 분으로 유명해요.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배경이 되는, 강은, 어디는 뉴 잉글랜드 지방, 미국의 동부에 있어요. 미국 동부에 처음 영국에서 미국을 건너온 초기 사람들 뭐라고 그러죠? 그래, 청교도 프로테스탄트. 배 타고 막 넘어왔죠? 그리고 제일 먼저 정착한 곳이 미국의 동부예요. 그래서 이 지역 몇 개 주를 뉴 잉글랜드 이렇게 부르죠. 그 뉴 잉글랜드에서 일어난 실제 이야기를 가지고 썼어요. 우리 집 가까이 있는 쿼빈 저수지는 뉴 잉글랜드에서 가장 물이 맑다고 소문난 곳이죠. 이곳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늘 높이 독수리들이 날고 사슴들은 길을 내지요. 그러나 한때는 바위투성이 언덕이 에워쌌던 스위프트 강이 흐르는 야트막한 골짜기였어요. 골짜기 마을마다 부지런한 사람들이 거기서 평생을 산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죠. 하지만 1927년에서 1946년까지 물이 차올라 집과 교회와 학교, 온갖 삶의 흔적이 영원히 물속으로 사라졌어요. 코빈 저수지 때문에 스위프트 강 마을이 가라앉은 건 그다지 유별난 사건이 아니었어요. 지역 이름만 다를 뿐 물이 필요한 세계 곳곳의 대도시 근처 어디서나 똑같은 일이 벌어지곤 했죠. 이런 저수지들이 생겨나는 건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협상도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동화 시작이에요. 그림. 옆에 오른쪽에 그림이 있는데 제가 이걸 한눈에 다 보이게 찍으려니까 너무 좀 작아 보여서 따로따로예요. 그러니까 글씨는 그냥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그림을 한번 보시면서 들어보세요. 바버르 크니가 이 수채화를 잘 그리죠. 내 나이 6살 땐 세상이 아주 편해 보였어요. 침실 창가에선 살랑살랑 기다란 버드나무 가지를 스치며 기분 좋은 바람이 불었어요.
엄마는 나를 혼자 학교에 보냈죠. 꼬불꼬불 아스팔트 길을 따라 오래된 돌집 방앗간과 마을회관과 교회를 지나 내거리까지 걸어가면 그제야 조지랑 낸시를 만나곤 했어요. 맑은 여름날이면 나랑 조지는 스위프트 강에서 낚시를 하고 놀았어요. 핀으로 만든 낚시바늘과 실 한 오라기로 갈색 송어를 낚았죠. 우리는 공원묘지에서 접는 칼 던지기 놀이를 하고 윌 할아버지 무덤 앞 돌판에다 소풍 도시락을 펼쳤어요. 검은 돌판은 뜨거운 여름 햇살을 빨아들여 온종일 따뜻했어요. 여름날 밤에 낸시랑 난 뒤뜰 단풍나무 아래에 잠자리를 펴곤 했어요. 어둠 속으로 길게 기적을 울리며 레빗 선로를 따라 달리고 멈추는 기차 소리가 들려왔죠. 그 소리에 놀라 아름드리 느릅나무의 올빼미가 나뭇가지에서 떨어지기도 했어요. 우린 자꾸 길어지는 나무 그늘 속에 누워 깜빡깜빡 개똥벌레가 어두운 하늘을 나는 걸 봤어요. 어느 날 밤엔 낸시가 도시에서 놀러온 사촌 사라와 함께 유리병 3개를 가지고 우리 집에 왔어요. 우린 개똥벌레를 잡아 유리병에 넣은 다음 손바닥으로 주둥이를 막았지요. 엄마가 우리를 보고 다가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놔주렴 셸리 제인. 난 엄마 말씀대로 했어요. 한겨울이면 아빠는 그리니치 호수에서 얼음을 잘라 날랐고 엄마는 집안의 난로불을 밤낮 없이 활활 타오르게 했어요. 난 오리털 이불 세채에다 할머니 누비 이불을 덮고서야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3월이 오면 우린 단풍나무마다 물통을 걸었어요. 손가락으로 나무의 즙을 찍어서 희미한 단맛을 맛보곤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저씨들은 걸핏하면 마을회관에 갔어요. 아주머니들도 갔어요. 우리 같은 아이들만 안 불렀죠. 모두 보스턴에서 온 아저씨들 얘기를 듣는 데어요. 100km나 떨어진 보스턴시에서 물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댔어요. 아빠 말씀대로라면 보스턴은 오랜 세월 동안 엄청난 갈증에 시달려 왔대요. 갈증을 달래줄 물이 없었대요. 하지만 우리가 사는 골짜기엔 물이 있었죠. 좋은 물, 맑은 물, 깨끗한 물, 차가운 물이 낮은 언덕 사이를 쉬지 않고 흘렀어요. 우리 물을 내어주는 대신 돈을, 우리 물을 내어주는 대신 새로운 집을, 우리 물을 내어주는 대신 더 넉넉한 생활을 준댔어요. 보스턴 사람들은 투표를 해서 그렇게 정하고 우리 마을을 물속에 가라앉히기로 한 거예요. 맨 먼저 우리는 무덤을 옮겼어요. 윌 할아버지 무덤 앞 검은 돌판과 더블데이, 다우닝, 매트카프, 홀 집안의 돌판을 모두 옮겼어요. 아빠는 트럭에 실린 묘비를 읽으며 자잘하게 흩어진 유물을 모아 산뜻하고 푸르게 꾸민 새 묘지로 날랐어요. 어떤 무덤에선 단추와 이빨, 강다란 뼈 몇 개만 나왔죠. 아빠는 인디언 유골만큼은 그 자리에 그대로 놔뒀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생각해도 인디언들은 그 신성한 땅에 그대로 누워있게 놔두는 것이 옳은 것 같았어요. 아빠는 잔디 등에가 몹시 지독하다고도 했어요. 그 벌레한테 쏘여서 아빠 눈밑이 물방울처럼 부어올랐거든요. 주지사가 벌목꾼을 보내 덤불과 나무를 모조리 베었어요. 단풍나무와 느릅나무, 버드나무와 플러터너스, 그리고 널따랗게 가지 펼친 참나무를 모두 베어냈죠. 베인 나무들은 음료수 빨대처럼 길 따라 쌓였다가 어디론가 실려갔어요. 그 다음이 우리가 살던 집 차례였어요.
어떤 집은 불도저가 맡았는데 불도저가 세게 밀면 곧바로 무너졌죠. 바람과 눈과 비를 맞으며 100년 혹은 200년을 거뜬히 서 있던 집이 말이에요. 조지와 나는 오래된 돌집 방앗간이 무너지는 걸 봤어요. 마침내는 한쪽 벽 창문이 텅 빈 눈동자처럼 뚫린 채 저 멀리 언덕을 쳐다보는 것까지 봤어요. 벡스트 아저씨네 집은 트럭에 실려갔어요. 아스팔트 길을 따라 학교 가는 아이들처럼 느릿느릿 다른 마을 새 집터로 옮겨갔죠. 낸시랑 나는 한참을 트럭을 쫓아 달려갔어요. 트럭은 생각했던 것보다 빨랐어요. 우린 멈춰선 채 헐떡이며 트럭에 실린 집이 영영 사라지는 걸 봤어요. 얼마 지나 나도 엄마 아빠를 따라 뉴세일럼으로 이사했어요. 커다란 언덕을 넘어 아담한 집으로 갔죠. 내 방은 겨우내 따뜻했어요. 낸시는 자기 가족이랑 사촌 사라네 집 가까운 도시로 갔어요. 조지는 어디 사는지 소식이 없었고 작별 인사조차 건넬 수 없었죠. 낯선 아저씨들이 커다란 기계를 끌고 나타나 터널과 문을 만들었어요. 윈저댐과 굿너 두기였죠. 아빠는 거의 매주 금요일 오후마다 공사 현장으로 날 데려갔어요. 잘 봐두렴 셀리 제인. 가슴속 깊이 우리 마을을 새겨두거라. 하지만 거긴 벌써 우리 마을 같지 않았어요. 나무도 없고 덤불도 없고 정원도 울타리도 사라졌죠. 집도 교회도 헛간도 마을 회관도 보이지 않았어요. 널찍한 잿빛 들판이 펼쳐진 채 언덕 사이로 댐에 뚫린 구멍만 보였어요. 댐에 물길이 막히고 강물이 소리 없이 천천히 흘러들었어요. 쌀쌀 맞은 이유처럼 높이 언덕 절반 높이까지 차올랐어요. 강물은 데이나, 엠필드, 프레스콧, 그리니치 같은 스위프트 강의 작은 여러 마을 여럿을 삼켰어요. 7년이란 긴 세월이 걸렸죠. 세월이 더 흘러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 아빠와 함께 보트를 저어 코어빈 저수지로 들어갔어요. 보트 뒤로 거품이 보글보글 꼬리를 물고 따라왔어요. 늦은 오후 내내 그리고 어느새 훌쩍 저녁이 될 때까지 우리는 작은 보트에 앉아 있었죠. 아빠가 옆쪽을 가리켰어요. 저길 보름 셀리 제인. 프레스콘 마을로 가던 길이야. 저긴 비버 시내가 가던 길 자리고 저긴 네가 세례를 받던 교회가 있던 자리란다. 학교가 있었고 마을 회관이 있었고 오래된 돌집 방앗간이 거기 있었지. 다시는 그 모든 걸 못 보게 됐구나. 난 아빠가 가리키는 데를 바라봤어요. 아스라이 윤곽이 보이는 것 같았죠. 하지만 내 모습을 읽어내긴 어려웠어요. 이젠 작은 민물고기들이 그 옛날 거리 전부를 차지했고 시골길 위도 마찬가지였어요. 무지개 송어가 파리를 잡느라 펄쩍 뛰어오르자 동그란 물결 무늬가 아빠가 애써 그린 지도를 지워버렸죠. 날이 어두워지자 별들이 나타났어요. 물 위로 별빛이 비쳤죠. 깜빡 개똥벌레처럼 빛났어요. 나는 배 한쪽으로 몸을 기울여 별빛에 반짝이는 물을 두 손 모아 떴어요. 그런 채로 잠깐 버드나무 가지에 스치는 바람을 기억해냈죠. 레빗 선로를 따라 달리던 기차 소리와 조지와 낸시를 만나던 내거리를 떠올렸어요. 지금은 가버린 물속으로 영원히 사라져간 모든 것을요. 그때 물에 잠긴 세월 저편에서 날 부르는 엄마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놔주렴 셀리 제인. 나는 점점 캄캄해지는 깊은 물속을 들여다보며 조그맣게 웃었어요. 그리고 엄마 말씀대로 했죠. 끝이에요. 자,
이 다목적 댐 건설 이야기죠. 이제 1차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제 이런 그림책 읽어주면 뭐 생태 동화, 생태 그림책 이렇게 생각하고 읽어주세요. 환경 그림책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댐을 건설하죠. 제가 가본 건 이제 합천댐. 전두환 장군 시절에, 전두환 정권 시절에, 전두환 고향이 합천이죠. 그래서 이제 합천댐을 건설했어요. 그래서 합천댐 상류가 이렇게 물에 잠겼죠. 그건 규모가 좀 작은 편인데, 충주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수량이 두 번째로 큰 댐이 있어요. 충주댐이죠. 저는 우리 아이가 어릴 때 이제 충주댐에 가봤는데, 실제로 오랫동안 이제 물이 가득 차면서 상류 지역의 많은 마을들이 물에 잠겼어요.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생긴 거죠. 댐을 건설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합리적인 거예요. 어떤 필요가 생긴 거죠. 그래서 다목적 댐이라고 불러요. 4학년인가 5학년인가 하면 사회시간에 이제 다목적 댐에 대해서 배우는데, 우선은 이제 홍수 조절하죠. 다목적 댐이 물을 가뒀다가 적절하게 나눠서 흘러보내니까 여름에 한꺼번에 이렇게 물이 흘러내리면서, 왜 계곡에 물이 갑자기 불어나서 내려오면 정말 무섭거든요. 그래서 홍수 조절을 하는 이제 기능이 있고요. 또 다목적 댐 같은 경우 이제 전력을 이제 이렇게 발전의 기능을 하죠. 물의 낙차를 이용해서 발전을 해요. 전기를 생산하는 기능도 해요. 제일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같으면 영산강 댐인데, 전라남도 영산강 있죠. 남도에 가면. 거기는 거꾸로 물의 낙차를 이용해서 낮은 곳에 있는 물을 위로 끌어올려가지고 떨어뜨려서 전기를 개발하고 이렇게 해요. 또, 이 농업용수? 이런 걸 적절하게 배분하죠. 원래 강은 생명의 젖줄이라고 해서 강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발달하고 이래요. 다 아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강유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근교에 있는 도시에 식수를 공급하는 역할도 해요. 굉장히 많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대구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낙동강 수원지에서 대구에 물을 공급했는데, 이제는 이걸로 부족해서 낙동강 상수원도 있지만, 저 유명한 운문댐, 수성구 쪽 운문댐의 물을 갖다 끌어들여요. 그리고 여기 대구 일부는 가창댐에 물을 쓰는 곳도 있고요. 참 합리적인 이유로 이 다목적 댐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땅히 합리적인 이유로 이런 일도 하지만, 그러나 방금 여기 이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자기 삶의 터전을 타의에 의해서 잃어버리는 이런 경우도 생기는 거죠. 너무 슬픈 일이에요. 어릴 때 살았던 고향, 모든 추억이 서려 있는 곳, 이런 것도 잃어버린 거죠. 충주댐에 가면요, 유람선 선착장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한 유람선 선착장의 이름이 뭔지 알아요? 고향 가는 길. 나루토 이름이 고향 가는 길이에요. 충주댐 굉장히 이제 이렇게 넓게 물로 이렇게 덮이다 보니까 저 골짜기 깊은 곳에는 이제 길이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배를 타고 옛날 고향 한번 가보는 거죠. 슬픈 일, 진짜 선착장 이름이 고향 가는 길 하니까 없어진 고향이죠, 사실은. 그리고 충주호 주변에 보면 수몰된 지역의 여러 문화재들이나 이런 걸 이제 모아다가 전시관도 꾸며놨어요. 청풍 문화재 단지라고. 거기 가면 이제 옛날 수몰되기 전에 사람들이 농사를 지면서 살던 풍습 이런 것도 재현해 놓고요. 옛날 물건들 이런 것도 갖다 놓고 이래가지고 아이들하고 이제 충주댐은 관광지로도 유명하니까, 아까 다목적댐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관광의 기능도 있죠. 그래서 합리적인 사람들은 이제 이 원주민들을 설득할 때, 그죠? 이런 이야기도 해요. 관광 자원도 개발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하는 거죠. 그리고 큰 댐 같은 경우 이제 내수면 어업이라고 해서 바다 쪽 어업 말고, 그죠? 호수에서 이렇게 민물, 잉어 이런 걸 이렇게 잡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내수면 어업도 발전시킬 수 있다, 이렇게도 말하고. 어릴 때 저는 충주댐을 갔던 기억이 잊혀지잖아요. 우리 애하고, 우리 애 유아기 때인지 초등 1, 2학년 때인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가서 제가 그런 걸 설명하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엄마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지금부터예요. 자, 댐을 건설하는 것은 정말 합리적인 이유고 어떻게 보면 필요하기도 해요. 그런데 댐이 하는 가장 결정적인 부정적인 역할은 뭔가 하면 이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막는 거죠. 이 책의 제목이 뭐예요? 강물이 흘러가도록 이잖아요. 강물은 뭐라고요? 예로부터 생명의 젖줄이라고 여겨졌어요. 그래서 강물이 흘러가서 주변 사람들이 그 강물에 근거해서 이제 농사도 짓고 뭐 식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았죠. 그래서 강을 끼고 항상 큰 도시들이 문명들이 발전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댐을 막아놓으니까 더 이상 생명이 흘러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 터전을 잃어버렸어요. 자, 이거 이제 그냥 다목적 댐을 상상하지만 말고요. 자, 내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번에 추석 때 다 명절 보내고 오셔서 알겠지만, 저는 이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어린 시절에 이 책의 주인공도 6살 때 그 고향을 잊지 못해서 이 그림책을 그렸거든요. 6살 때 그 친구들과 뛰놀던 곳, 뭐, 마을회관이 있고, 교회가 있고, 뭐, 오솔길이 있고, 반딧불이 막 돌아다니고 이러던 그 고향. 우리 어릴 때 생각하면 그 친정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친정에서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으면서 아무 걱정과 염려 없이 살던 유년 시절이 다 있죠. 근데 보면 어느 날부턴가 내 유년 시절이 사라졌어요. 친정에 가도 옛날 같지 않죠. 그런 경험 없어요? 옛날에 친정은 아무 걱정 없이 보호를 받으면서 놀던 행복한 곳이었어요. 근데 몇십 년이 흐른 후에 지금 내가 명절 돼가지고 친정에 가도 그 어린 시절 추억이 사라지고 없다니까? 뭐 있는 분들은 정말 복받은 분들이에요. 있는 분들은 제 강의 안 들어도 돼요. 근데 저는 어린 시절에 우리 형하고 뭐 찌르고 보고 살고 친척집에 얹혀져 지내고 이랬지만 이상하게 그 절망적인 가난 속에서도 우리 형제들이 행복했어. 오손도손했다니까. 호르몬이하고 살았지만 근데 이상해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형제들 다 성인이 됐잖아요. 형편도 훨씬 좋아졌어요. 우리 형은 90평 아파트 살아. 그죠? 병상이 몇 개 있고 직원을 250명 거는 큰 병원을 운영해요. 엄청난 규모죠.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졸업하고 그 공장에 다닐 때 있잖아요. 내 소원이 뭔지 알아요? 내가 다른 아이들처럼 학교에 가봤으면 이게 소원이었어요. 근데 오늘 내가 검정고시 가지고 대학을 들어갔잖아요. 놀라운 발전이죠. 자, 객관적으로는 훨씬 더 발전했어요. 삶의 형편도 훨씬 나아졌어요. 그런데 옛날처럼 행복하지 않다니까. 어느 날 명절 돼가지고 추석에 큰 집에 가잖아요. 형한테 가요. 아버지 안 계시니까 형이 엄마 모시고 사니까. 옛날에 우리 결혼하기 전에 있잖아요. 초등학교 다닐 때 내가 형한테 맨날 뭐 맡기도 하고 이랬지만 그때 엄마하고 내 식구 살 때하고 다르다니까. 거기서 누워 자지도 못해. 큰 집에서. 불편해서. 옛날 엄마하고 있을 때는 우리 삼형제가 그냥 누워 자고 한 방에서 옛날 깨서 막 취해가지고 맨날 새벽에 막 마당으로 뛰어나가지고 막 김치국물 마시고 막 이렇게 살았지만 다행히 죽지도 않았고 그 이상해요. 근데 오늘 이 그림책을 읽다가 어느 날 우연하게 이 그림책 우연하게 읽었어요. 내가 누구한테 소개받은 것도 아니고 우연하게 읽는데 갑자기 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난 몇십 년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무엇인가 소통을 가로막는 댐이 생겼구나. 합리적인 것, 그죠?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 이런 것들이 생명의 흐름을 가로막는 댐이 되는 거라. 다목적 댐 알죠? 저는 댐 많이 봤는데 팔당댐 가도 그렇고요. 그 강물이 유유히 흘러가는 것을 어떤 합리적인 이유로 막았어요. 합리적인 이유로 막는 바람에 생명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이 생겼다니까요. 옛날 어릴 때 행복 이걸 잃어버린 거라. 오늘 우리도 어른에서 살다 보니까 옛날 어릴 때하고 다르죠. 여러 가지 이유로 합리적으로 살고요. 당연하게 여기고 이런 것도 있죠. 내 생각들. 상대방을 볼 때 당연하게 내 이유로 상대방을 그죠? 섭섭하게 생각하게 돼요. 참 이상하죠. 제가 그걸 알게 된 것이 뭔가 하면요. 최근에 우리 목사님도 우리한테 그런 말씀 하셨는데 원래 생명은 합리적으로 흐르는 게 아니래. 엄마가 아기를 사랑하는 것은 합리가 아니래. 제가 보니까 우리 연구소에 오는 꼬마들 보니까 내가 볼 때 솔직히 말하면 좀 못생긴 애도 있거든.
근데 그 집 엄마는 자기가 제일 예쁜 거라. 이건 합리가 아니죠. 객관이 아니에요. 이성이 아니에요. 완전히 이거는 그냥 비합리고 충동적이고 감정적이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때가 내가 아이를 가장 사랑하던 때라니까. 우리가 아이 어릴 때, 그죠? 눈 멀어가지고 내 아이가 최고였던 때가 있었죠. 다 영재라고 생각했죠. 지금도 생각하고 있겠지. 여러분들은 그런 게 아니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우리 아이 5, 6살 때 정말 우리 애가 영재라고 생각했거든. 그럼 민사고 입시 설명회 때 내가 5, 6살 아빠로서 갔다니까. 계대에서, 계대 강당에서 민사고 입시 설명회 하는데요. 입시 설명회 끝나고 질문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저예요. 미쳤지. 지금도 생각해. 박하식 교감이라고 나중에 용인 외고 교장으로 스카우트 대간 우리나라에서 아이비리그를 보내는 제일 전문가예요. 그 사람이 입시 설명회를 하러 왔어요. 내가 제일 집요하게 물었다니까. 누가 그렇게 민족의 기둥이 될, 영재를 키우겠다면서 왜 준비된 영재를 뽑느냐 내가 이렇게 물었잖아. 민사고에서 계속 수학 경시대하고 이런 거 해가지고요 만들어진 애들을 뽑아. 근데 그게 너무 못마땅해가지고 그게 파스텔르 최명재 회장의 생각이냐고 내가 막 따지고 이랬다니까. 잘했죠? 그때가 오히려 행복하죠. 어릴 때 정말 주관적이지만 객관적이지 않고, 그죠? 비합리적이지만 그때 우리 아이가 가장 소중하고 가장 똑똑해 보이고 가장 사랑스럽고 이랬어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들 마음속에 서서히 댐이 건설되기 시작하는 거라. 합리, 객관, 그죠? 마땅히 그래야 된다고 하는 자녀교육에 대한 지식과 정보, 이런 것들이 아이와 나 사이에 막는 댐이 돼요. 물론 아이와 나 사이만 아니죠. 우리 형수가 시집 왔어요. 우리 형수가 볼 때 마땅히 시동생이라면 일찍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처먹어야 된다 이 생각하는 거라. 너무 당연하죠. 여러분도 시집 가서 그런 시동생 보면 정말 미워 죽겠지. 세수도 안 하고 눈꺼풀 막 끼지도 않고 막. 제가 그랬거든요. 대학 다닐 때 우리 형수가 시집을 왔는데 그거 다 찍어진 단칸셰방에 형수가 전현 시절에 800만 원 모아와가지고 대명일동에 방 3칸짜리 그 전셋집을 하나 얻어왔어요. 우리 형 그때 인턴 한다고 돈도 못 벌고 이럴 텐데 우리 형수가 와서 딱 보니까 이 시동생이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거라. 제가 엄마 저래 고생해서 대학 보냈는데 맨날 나가서 데모하고 있잖아요. 형사집에 찾아오고 막 이렇게 하니까 미워 죽는 거라. 거기다가 사는 꼬라지 보면 세수도 안 하고 눈꺼풀 덕지덕지 해가지고 아침에 일나면 제가 엄마 보고 대문 입구에 던져있는 신문 가져오라 하거든. 우리 엄마 보고. 저 어릴 때 엄마하고 같이 못 자라가지고요. 정말 엄마를 누리고 싶었어요. 저는 우리 형제 중에 제일 많이 엄마를 떠나 있었거든. 17살 때 직업훈련소 가서 기능사 자격증 딴다고 또 떠나 있었죠. 졸업하고 공장에 간다고 떠나 있었죠. 그래가지고 똑 대구 내려왔는데 형이나 동생은 엄마 보고 엄마 하는데 나는 몇 년 떨어져 있으니까 엄마 못 하겠어요. 나는 어머니 했어요. 너무 슬픈 일이었어요. 우리 집에서 내가 혼자 어머니 했더니 어머니. 그게 너무 슬퍼서 저는 대학 들어가고 나서도요 계속 엄마한테 칭얼댔어요. 내 어린 시절에 부족한 애정결핍을 채우고 싶어서. 이제 형편이 좀 좋아지고 형이 의사가 됐으니까 엄마 일하러 안 가도 되고요. 집에 늘 있었거든요. 조카들 키우고. 그래서 난 눈을 뜨면 엄마 보고 신문 좀 가져오라고 해요. 그러면 엄마가 대문 앞에 나가서 조선일보 가져다 줘요. 그러면 내가 누워가지고 이제 신문 펼치고 있는 거라. 이불 속에서. 그러면 우리 형수는 그게 막 꼴 보기 싫은 거라. 그러다가 이제 배고프면 그냥 그 상태에서 세수도 안 하고 가서 밥 먹거든. 식탁에서. 아이고. 우리 형수님 보기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남이잖아요, 남, 시동생은. 괜히 남편 때문에 새뜨바리로 낑기가지고. 그죠? 여러분들 그렇죠? 남편이 달린 구질구질한 시댁 같은 거 없었으면 좋겠지. 사랑하는 남편만 딱 있으면 참 좋은데, 그죠? 그래서 그 남편하고 사이에 아이들, 소중한 아이들 낳아가지고, 그거만 하면 참 좋은데, 이놈의 새뜨바리로 지렁지렁 달려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우리 집에 갈등이 시작됐잖아요. 합리적인 이유예요. 피차 합리적이죠. 근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우리 형수가 내하고 이제 전쟁이 시작된 거라. 형수가 나를 너무 미워하고 꼴보기 싫어하니까 나는 사실 형수 별로 안 미웠는데도 나는 뭐 잘하는 게 없으니까 미워할 자격도 없고요. 근데 형수가 나를 미워하니까 괜히 트집 잡는 거라 이제. 그래가지고 막 우리 형한테 형수하고 왜 결혼하고 반대도 막 하고요.
아니, 좀 성격 좋은 형수님을 데리고 와야지. 저렇게 성질 더러운 형수를 데리고 와가지고. 계속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 형수를 무시하는 거지, 무시. 무시할 만한 자격도 없는데, 내가 애써 무시할 걸 찾아내가지고 무시했어요. 형수님도 어쩔 수 없어서 어릴 때 어렵게 자라가지고 공부도 많이 못했거든요. 근데 내 속에서는 형수님 공부도 못해가지고, 그죠? 경상대상 야간부 나왔거든. 근데 내가 그거 가지고 늘 속으로 무시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치졸한 짓이죠. 제가 우리 목사님 만나고서 내가 인간 되고 나서 생각하니까, 지금은 안 그래요. 우리 모기님, 그죠? 아주 따라지 학교 나왔지만 내가 전혀 무시하고. 근데 난, 저 구남여상을 나온 저 모기님이 누구보다 똑똑하다니까? 저를 도와서 일하는 거 보면 정말 귀신 같아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며칠 전에도 우리 알라딘 중고서점 가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림책 좀 익히고 싶어서 요 상인동에 알라딘 중고서점 생겼잖아요. 내가 토요일 아침에 쫓아가가지고 한 100권을 골랐어요. 100권도 넘겠지. 중고책 다 사니까 뭐 30몇만 원 들더라고. 들고 왔어요. 기존에 있던 책과 이제, 그죠? 비교해보니까 여기 있는 책을 5권이나 더 사온 거라. 우리가 목록이 없어가지고. 그때는 바로 우리 모기님이 노트북 들고 딱 나오더니 여기 딱 앉아가지고 바로 막 다다닥 치는데 정말 프로페셔널 하대. 오후에 내 축구하고 딱 오니까 벌써 다 입력돼 있어. 여성 다니니까 타이핑 배우는가 봐. 옛날 배운 주사는 쓸모가 없지만 타자는 쓸모가 있잖아요. 그 모기님 인생을 들어보면 정말 감동적이거든요. 우리 형수님도 그렇거든요, 사실은. 해산동 슬럼가에서 어릴 때 자라가지고, 어렵게 자라가지고, 공부 못해가지고 학교 못 갔어요. 근데, 형수가 나를 미워하니까 나도 일부러 그거 가지고 막 무시하고 속으로 있잖아요. 막 진짜 치졸하게. 이게 서로 간에 담이 쌓인 거죠. 합리적 이유로, 그죠? 당연하다는 생각으로 점점 담을 쌓았어요. 소통이 막히는 거죠. 생명이 흘러가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내하고 형수와의 싸움이 엄마하고 형수와의 싸움이 됐어. 왜냐면 엄마는 아무리 못났지만 자기 아들이잖아. 근데 자기 아들을 미워하고 이러니까 저는 심지어 대학교 4학년 때 우리 형수 때문에 싸워가 가출했어요. 진짜로. 물론 그때 내가 수배를 받았기 때문에 숨어야 되기 때문에 나갔지만 대학교 4학년 때 진짜 가출해서 경대 동문 앞에 몰래 방 얻어놓고 거기서 살았잖아요. 근데 표면적으로는 그죠? 형사하고 싸워서 삐져서 나가는 형식으로 사실은 내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 엄마 생각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래가지고 뭐 고부간의 갈등이 시작돼요. 이게 이제 우리 집을 가난하게 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가난하게 만들었죠. 우리 형은 그 당시에 가톨릭병원에서 인터레전트를 하고 가톨릭병원 신경과 교수로 내정돼 있었어요. 우리 형 억수 똑똑하거든. 검정고시해가지고 경도 이들 들어갔다 하면요 진짜 신문 날 일이에요. 그래서 성실히 하고 이래가지고 가톨릭병원 그 스태프뿐만 아니라 의대 교수 내정돼 있었다니까. 근데 우리 형수하고 엄마하고 하도 싸우니까 우리 형이 너무 절망이 된 거라. 집에 퇴근을 못해요. 퇴근을. 하루는 엄마가 문간방에서 일부러 문 열고 형 퇴근할 때 되면 입을 뒤집어 쓰고 있어요. 왜? 내가 이래 속상하다 이거지. 내가 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이런 대접을 받는다 하면서. 가면 형이 막 엄마한테 너무 안 돼가지고 엄마 퇴근하자마자 넥타이도 안 풀고 바로 엄마 방에 가가지고 엄마 주물러 주고 막 어머니 뭐 마음 푸세요 하고 막. 그 가면 다음날 형수가 또 맥주 마시고 집에 안 들어와요. 네가 엄마 편을 들어? 엄마는 내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하면서. 가면 우리 형수 미치라 하는 거라. 진짜 우리 형이 막 진짜 진지하게 이혼을 검토 이미 조카 둘이나 있고 이런데 마치 오동나무에 걸린 것처럼. 우리 형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루는 형수 편을 들어봤다가 하루는 엄마 편을 들어봤다가 누구 편 들면 싸움이 절대로 안 끝나요. 근데 남편들이 모르고 막 시어머니 편 들면 여러분들 기분 어때요? 더 짜증나죠. 또 그렇다고 시어머니 편 또 와이프 편 들면 또 시어머니가 너무 슬픈 일이에요. 그냥 남편 생각해주면 여러분들이 시어머니가 싸우면 안 돼. 불쌍한 남편들 중간에서 갈 길이 없어요. 우리 형이 그랬어요. 이 편을 들면 이쪽이 문제고 이쪽이 문제고 소통이 막히니까 우리 형이 그래가지고 정말 절망이 됐어요. 맨날 밤 10시 넘으면 일부러 퇴근하고. 그때 가톨병원 레지던트 마치고 있을 때 우리 형 친구 하나가 찾아왔어요. 경대 의대 다닐 때 만났던 친구. 중국인이에요. 중국인. 공부도 별로 못하는 우리 형이 무시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 따라서 지금 제가 만난 제 인생의 스승을 그때 우리 형이 소개받았거든요. 소개받아서 대학 의대 다닐 때 한 6개월인가 다니다가 우리 형은 자기 출세하려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으면 자기 출세 못할까봐 우리 형이 도망갔다니까. 그 10년 동안 실제로 성공한 축에 드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표면적으로 성공했는데 이상하게 집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자기 영혼의 만족이 없는 평안이 없는 그런 삶이 됐어요. 그때 10년 후에 그 무시했던 우리 형 친구가 다시 찾아와서 가톨릭 찾아왔다니까. 우리 형 이름이 김상근이거든요. 이번에 캠프 가본 분들 우리 형 강의 들어봤죠. 상근아 우리 목사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그 형이 딱 한마디 했어. 근데 우리 형이 있잖아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졸졸졸 따라서 옛 스승에게로 다시 돌아왔다니까. 그리고 나서 있잖아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 우리 형이 두 옆에 내 편을 안 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전쟁이 끝난 거라. 두 사람이, 두 여자가 늘 형을 차지하려고, 그죠? 서로 막 갈등하다가 목표가 없어진 거라. 형의 관심이 이 두 여자에게 가지 않고 목사님에게 딱 가버린 거라.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목사님을 딱 따라서 딱 갔어요. 그렇다고 가출한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사는데 관심이 목사님께로 간 거지. 그리고 다시 교회에 나오고 이러니까 이 두 여자가 그만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된 거라. 그래가지고 이 두 여자가 하나씩 차례대로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던 저 자기 아들이 어디가 있는지 본 거라. 또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던 남편이 뭐 하는지 본 거예요. 그래서 두 여자가 다 따라왔잖아. 그러면서 우리 집에 평화가 찾았어.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저도 그렇고. 또 뭐 범위를 넓히지 말고 좁히더라도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유아기 때는 정말 우리가 비이성적이고 충동적이고 감정적이긴 했지만 신기하게 행복했다니까. 합리적인 어떤 것이 들어오기 전에. 근데 어느 날 애들 유치원 보내고 동네 언니들 만났죠. 동네 애들한테 이제 코치 받기 시작했어. 합리적인 선택 기준, 공부를 시키면 어떻게 해야 되는 합리적인 정보, 지식, 이런 게 들었어요. 그거 들어오면서부터 이상하게 내 아이와 내 사이에 생명의 흐름이 막혔어요. 마치 다목적 댐이 건설되고 강물이 흘러가는 것이 멈춘 것처럼 우리에게서 막 흘러가던 그 사랑이 멈췄다니까, 막혔다니까요. 어릴 때 보면 그렇게 막 귀여워, 어쩔 줄 몰라 하고 막, 우리 와이프도 우리 애 키울 때 보니까 어린이집 가가지고요, 뭐 이상한 노래 하나 배워서 곰새마리 하면서 율동하고. 그러니까 애가, 우리 와이프가 좋아가지고요, 그거 막, 친정에 전화해가지고 있잖아요. 전화기로 막 리사이트를 하게 하는 거라. 막 곰새마리 한 집에 있어. 엄마고 아빠고. 아이고, 내가 보기 웃기더만. 그게 너무 자랑스러워가지고 막 그렇게. 여러분들도 그런 적 있죠? 애기들 정말 아무것도, 객관적으로 보면 정말 유치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게 너무 귀중하고 사랑스러웠잖아요. 저는 제 인생에 가장 절망적일 때 스승을 만났다 했어요. 우리 애 4살 때. 5살 무렵이 됐어요. 우리 목사님 집에 놀러 갔는데, 그때 우리의 친구 하나가 같이 놀러 왔어요. 우리 애하고 같은 나이인데, 굉장히 똑똑했어. 그 애가 아빠도 의사고, 엄마는 저기, 칠곡에 있는 영성여고 수학 선생님이고. 그러니까 애도 똑똑했죠. 유전자 좋고 이러니까.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도 똑똑하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 목사님 앞에서 이제 이 두 애가 재롱을 부르기 시작한 거라. 무슨 재롱을 부르는가 하면 노래 부르기. 동요나 뭐 TV 연속곡의 주제가 부르기. 있잖아요. 그 이 성진이라는 꼬마가 5살 때 그 노래를 막 재롱 부르면서 노래를 막 하는 거라. 그럼 목사님이 잘한다고 칭찬하고 있잖아요. 옆에 있는 그 애 엄마는 너무 흐뭇해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잘하다가 끝되면 가사를 까먹는 거라. 가사를 까먹어 애가 당황하고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 애가 나머지 가사를 다 불러. 그게 한 곡이 아니고 모든 노래를 그렇게 하더라고. 내 기분이 어떻겠어요? 야, 진짜 우리 천재구나. 이래 생각했다. 유치원에 갔어요, 우리 애가. 상록수 유치원이라고. 옛날 지금 뭐 문제가 된 구원파에서 하는 유치원 저 있었어요. 지금 없어졌어. 앞산 밑에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이 어릴 때부터 그래도 성경 한마디라도 듣고 크는 게 좋지 않겠냐고. 우리 교회는 작아서 유치원이 없을 때예요. 그래서 그 큰 유치원 보내라 했어. 거기 보냈거든요. 내가 오늘 유치원에 애를 데려갔는데 그 유치원 선생님이 저보고, 아니다, 우리 애 보고, 제가 애하고 같이, 제가 가는 거 하여튼 그러니까 하여튼 선생님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명예는 천재네요. 이렇게 하더라고. 그런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있잖아요. 막 입이 째질락 하더라고. 그렇게 제가, 그죠? 비합리적이었죠.
객관적으로 보면 아니잖아요. 뭐, 물론 공부 좀 하긴 했어. 근데 뭐, 그렇게 막 극할 정도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정말 아무도 안 일로 기쁘고, 그죠? 막 행복하고, 막 이랬어요. 생명이 흘러가서. 근데 어느 날부터, 그죠? 자녀교육에 관한 이런저런 책을 읽으면서부터 이게 아닌 거라. 수학 공부에 관한 책 읽고 뭐 이러면서. 잠수의 영어에 대한 책 읽고 이래봐요. 특히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내가 애한테 수학 공부를 시켰는데 문제 해결 길잡이 그놈의 문제 해결 길잡이 부담을 좀 주고 이제 저는 없고 해놓으라 했어. 그때 어느 날 보니까 깨끗하게 다 마신 거라. 풀이 과정이 없어. 이상하다 싶어가 내가 애 불러가지고 취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다를까 답을 다 뺏겠더라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날 내가 얼마나 애를 잡았는지 막. 그리고 나서도 그 다음 날인가? 내가 호쇼시에서 강의를 했잖아요. 요 강의. 그때 내가 울면서 엄마들한테 이야기했어요. 혹시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수학 공부하다 답을 뺏기거든? 우리 아이를 생각하라고. 우리 아이 같은 범생도 소문난 넘친하잖아요. 잠수내 안에서 우리 아이는 소문난 넘친하거든요. 이런 아이도 답을 뺏깁니다. 왜냐하면 부담을 많이 주고 엄마는 없고 이러면 당연히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몇 년 후에 어떤 엄마가 막 울면서 막 상담하러 왔어요. 자기 애가 답을 뺏겨가지고 제가 미칠 것 같다고. 근데 내가 옛날에 강의 안 했냐 하니까 그때 생각이 안 난대. 자기 애는 안 그럴 줄 알았대. 저에게도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가지 이유로, 그죠?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들어와서 내게 자리 잡았어요. 이게 옳음이죠, 옳음. 내 옳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당연한 것들. 이것이 아이와의 소통을 막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 제목을 고치고 싶더라고. 강물이 흘러가도록. 이건 물론 다목적 댐 이야기니까 강물이 흘러가도록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하지만, 자,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 있잖아요. 우리 아이에게 원래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을 사랑하던 마음이 흘러가도록.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흘러가도록. 이렇게. 우리가 원래 아이를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마음이 흘러가도록 해야 되죠.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다목적 댐을 폭파시켜야지. 그죠? 성경에 뭐 이런 거 있어요. 처음 사람이 아담이죠. 아담이 자식을 낳았어요. 아담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대. 선악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요. 지식이에요, 지식. knowledge of good and evil. 옳고 그름에 관한 지식이란 뜻이에요. 선악과가 나무 과일이 아니고, 나무 열매가 아니고, 옳고 그름에 관한 지식이죠. 자, 그것이 아담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담이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이 둘 낳았는데 둘의 이름이 뭔가 하면 가인과 아벨이에요. 자, 옳고 그름에 관한 지식이 들어오면 우리는 두 가지 삶을 살게 돼요. 하나는 획득하는 삶.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영어 개인에서 유래됐어요. 얻다, 획득하다 이런 뜻이에요. 가인, 획득하다. 우리는 옳고 그름이 들어와서 항상 무엇을 획득하고 끌어모으는 삶을 살죠. 돈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자존심도 그렇고 뭐든지 가인의 삶을 살아요. 근데 가인의 삶을 열심히 살지만 항상 뒤에는 뭐가 따라다녀요? 동생 아벨이 따라다녀요. 아벨이란 말의 이름은 뜻은 뭔지 알아요? 순밖에 없다, 허무하다 이런 뜻이에요. 인생 열심히 살지만 자세히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숨이 끊어지면 죽는 게 인생이죠. 열심히 살다가 잘 안 될 때 허무하다니까. 어떤 때 허무가 찾아오죠. 그래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허무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미워해요. 종교인들 미워해요. 종교인들. 열심히 막 돈 벌고 막 10억 만들기 카페 가서 활동하고 있는데 인생 아무것도 아니대. 그래봐야 뭐 죽는데 이렇게 봐요. 정말 김 빠지죠. 내가 운동권에 있을 때 그랬다니까. 운동권에 있을 때 열심히 우리 조국의 민주주의와 민족해방, 민족 통일을 위해서 싸우는데 뭐 기독교인들 와가지고 뭐 숨이 코에 붙었습니다 하고 있잖아요. 오늘 밤 네 영혼을 부르면 우린 가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하면 정말 김 빠진다니까. 그거 확 죽이고 싶다니까.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가인이 아벨을 왜 죽이는 줄 알아요? 열심히 사는데 숨밖에 없다는 게 너무 한 거라. 그래서 무시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속에서 다 열심히 아이를 키우려고 하면 아이의 생명이 소중하다, 아이의 자존감이 중요하다, 아이와 소통해야 된다, 이 말을 애써 우리가 죽이고 있어요. 그래야지 열심히 돌릴 수 있어. 한번 돌려봤죠? 아직 덜 돌려봤어요? 아이들 돌려보면 이거 금방 알아요. 내가 열심히 돌리려고 하면 제 강의 들으면 안 돼.
안 그래요? 힘 빠진다니까? 김세져요. 열심히 돌리는 엄마들은 절대로 여기 안 와요. 왜? 그걸 애써 죽여야, 나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걸 애써 무시하고 죽여버려야 내가 아이를 열심히 돌릴 수 있으니까. 말 잘 들을 때 돌려야 되니까. 언니들이 그렇게 코치하니까. 그렇게 한다니까. 그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리고 가인과 아벨 대신에, 근데 가인은 또 멀쩡하나? 가인은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항상 두려워서 쫓겨다녀요. 지금도 가인은 어딘가 쫓겨다니고 있대. 성경에 보면요, 아벨은 가인에게 죽임 당했는데 가인이 죽었다는 말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오늘도 우리가 가인의 후예로서 열심히 그 삶을 살고 있는 거라. 황순원 씨가 쓴 소설 중에 가인의 후예라는 소설이 있어요. 왜?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가 다 가인의 후예거든. 다 무엇을 획득하면서 살아요. 아벨은 죽여놓고 이제 무엇을 획득하면서 사는 거라.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로는 안 되는 거지. 이미 죽여놓고 도망다니면서 살고 있거든. 아벨은 죽임 다니니까 안 되고요. 뭐가 필요해요? 다른 셋째 아들이 필요한 거라. 생명이 흐르도록 하는 그 셋째 아들 이름이 뭔지 알아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에 셋이라고 해요. 이름이 셋째 아들인데 이거 셋째라는 셋이 아니고 그 히브리어로 셋. 가인과 아벨 동생이 있는데 셋이에요. 여러분 잘 모르죠? 가인과 아벨은 많이 알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셋째 아들을 줬는데 이 셋째 아들의 이름이 셋인데 이 셋의 이름이 뭔지 알아요? 그 길이 정해졌다 이런 뜻이에요. 인생의 길은 정해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요, 사실은 인생의 길은 딱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다목적됨을 폭파하고, 다시 말하면 그죠? 선을 처리하고 이 말이에요. 아벨은 선이에요. 선. 가인은 악이죠. 그래서 선악이에요. 선악과를 먹고 나면 반드시 두 결과를 낳아요. 한편은 내가 강자로 살고, 그죠? 강자에 대해서는 내가 약자로 살고 이래요. 시어머니에 대해서는 내가 아벨이죠, 아벨. 그래서 늘 억울하다 하죠? 시어머니 앞에서. 아이 앞에서 내가 가인이에요. 늘 행패를 부리죠? 그럼 우리 안에 가인도 있고 아벨도 있고. 가인과 아벨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아벨은 죽임당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옳고 그름, 내가 알고 있는, 그죠? 자녀에게 하는 여러 가지 정말 합리적인 지식, 이것 때문에 내가 아이와의 소통이, 흐름이, 생명의 교류가 막히는 거죠. 내가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한테 엄마는 어떤 경우도 너를 사랑한다, 너는 있는 그대로 소중하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이게 진짜 생명이 흘러가는 거거든. 머리는 알겠는데 이게 현실에서 안 되죠. 왜? 막혀있어. 내가 어떤 경우에도 사랑한다 하면 저게 공부도 안 하려고 하면 어떡하지? 공부를 해야 취직을 하고 취직을 해야 먹고 살 텐데 공부하는데 가면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 생각이 들죠. 합리적인 염려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 못한다니까. 그 말 해도 애도 공부하는데 두려워서 못하는 거야. 죽을까봐.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과 소통하는 길은요, 내 합리적인 생각, 자녀교육에 대한 내 합리적인 지식, 이게 처리되는 게 필요하죠. 물론 폭을 넓혀서 내가 친정 어머니하고 소통하고 싶어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정말 저렇게 합리적인 이유로 언니한테 잘해주고 내한테는 못해준 엄마를 원망하는 거죠. 너무 합리적이잖아요. 그죠? 내가 돈 빌려달라고 할 때는 안 빌려주디, 언니가 돈 빌려달라고 할 때 빌려준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엄마로서 다 이유가 있어. 니는 남편 잘 만나서 별로 먹고 사는 지장이 없지만 언니 봐라, 지금 이혼해가지고 지금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돈을 빌려주는 거라. 근데 이놈의 객관적이라면 둘 다 똑같은 딸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엄마는 객관적으로 생각하지 않거든. 비합리적이지만 주관적으로 누가 더 급한지, 누구를 먼저 도와야 될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합리, 객관, 이성 이런 게 들어오면 이게 이상하게 생명의 관계조차도 해친다니까. 여러분들 어릴 때 그 친정 고향 생각나요? 저는 어릴 때 그 친척집 얹혀 살고 이랬지만 정말 행복했던 기억이 지금도 있거든요. 전라도에 가면 내 동생하고 둘이 친척집 얹혀 살면서 뒷동산에 올라가서 새끼 말아가지고 축구하던 생각이 지금도 나요. 그때 진짜 친척집 얹혀 있었고 엄마가 없었지만 정말 행복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크고 나니까 우리 집이 생기고 형이 의사가 되고 차가 생기고 뭐 이런데도 이상하게 집이 불행한 거라. 안식, 평안이 없어요. 신기한 일이죠.
옛날에 형하고 찌려보고 했지만 뭐 같이 뭐 어디 다니기도 하고 뭐 이랬어요. 근데요, 이놈이 시집 장가가고 났어요. 얼마 걸렸나? 30-40년 흐른 동안 형하고 한 번도 어디 같이 가본 적이 없어요. 내 동생 작년에 죽기 전에 처음으로 우리 삼형제가 우리 형 그 랜드로버를 타고 우리 어릴 때 얹혀 살던 친척집 전라도에 우리 삼형제가 처음으로 여행을 갔다니까? 작년에. 우리 얹혀 살던 집 그 사촌 조카가 우리보다 나이는 많지만 확률로 우리 조카인데 확률로 조카가 간암에 걸려서 말기래. 마침 내 동생이 위암 말기예요. 그래서 그 조문을 핑계로 해서 형하고 저하고 내 동생하고 처음으로 랜드로버를 타고 형이 운전하고 88 고속도로를 달려서 그 전라도 갔다 왔거든. 그때 우리가 막 형제들이 셋이 모였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셋이 할 말이 너무 많은 거라. 왜? 셋이 같이 교회 다니고 같은 스승을 모시고 있고 그죠? 수백 명의 행복한 형제들하고 같이 사니까 가면서 막 계속 교회 이야기하고 행복한 이야기하고 야 우리가 지금까지 참 각박하게 살았다. 우리 삼형제가 이렇게 어디 여행 다니는 게 평생의 처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참 이상한 일이죠. 이 뭐가 수몰됐어. 수몰. 어릴 적 우리 행복이 수몰됐어요.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옛날에 그 어릴 때 내 엄마가 아니죠. 친정엄마가. 지금 결혼하고 나면 뭔가 좀 찝찝하고 뭐 가로막고 있는 어떤 것이 있고요. 뭔가 좀 불편하고. 어린 시절 고향 같았던 내가 늘 돌아가고 싶었던 그 시절 그 행복 있잖아요. 이게 지금 물에 잠겼다니까. 뭐에 덮여 있어요. 그래서 그게 회복이 안 돼, 회복이. 이상하죠? 옛날처럼 회복이 안 되죠? 친정엄마가 옛날처럼 그렇게 막 사랑스럽고 품에 안기고 싶고 막 이게 잘 안 되죠? 너무 미안하네, 노골적으로 말해서. 자,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흘러가도록. 물에 덮였던 내 고향이 회복되도록. 물리적인 고향은 이제 회복되기 어렵죠. 시골은 개발되고 뭐 이랬을 테니까. 근데 어린 시절 그 행복은 회복될 수 있어요. 제가 회복됐잖아요. 회복했잖아요. 우리 형제가 회복했어요. 그죠? 그 우리 사이를,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합리적인 이유로 건설된 댐. 이게 없어지면. 그죠? 나와 우리 아이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런저런 이유들. 그리고 나와 친정엄마 사이들, 나와 친정 형제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런저런 이유들. 안타깝게도 나이가 조금 더 들면요. 한 40 넘어가죠? 그러면요, 이제 안 모여. 명절 때도 잘 못 모인다니까. 누구는 삐져서 안 오고요. 누구는 이혼했다고 안 오고요. 그 삼형제, 사형제 있어도 찌짐굽으로 가는 건 내밖에 없다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이게 뭐예요? 로스트 패러다이스. 밀턴이라고 알아요?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 밀턴이 썼어요. 소설. 신락원. 들어봤어요? 영어로 로스트 파라다이스. 우리 어릴 때 그렇게 행복하게 살던 그 낙원을 잃어버렸다니까? 물론 성경적으로 말하면 에덴을 잃어버린 것이지만, 에덴이 어디 있어요? 팔레스타인 지방 어딘가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어릴 때 오손도손, 그 충분한 사랑을 공급받으면서 살던 거기가 에덴이라니까? 근데 그 에덴을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어떤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들어와서. 저도 아이들하고 연구소에 살아보니까 아이들과 내가 소통이 막히는 유일한 이유는요, 내게 있는 합리적인 이유 때문이라. 젊어지고 저러면 안 되는데 이게 내 합리적인 이유예요. 어제도 6학년짜리 어떤 남자애가 집에 안 가고 같은 또래들끼리 뭐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다른 친구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야, 3학년짜리 저 누구 있지? 자는 네가 전에 때렸을 때 안 아프다 하더라. 이렇게 한 거라. 그 6학년짜리가 기분이 확 나빠졌어. 3학년짜리가 자기가 때렸는데도 안 아프다 했대. 물론 옆에서 다른 6학년, 5학년들이 부추긴 거지. 일부러 놀리려고. 그 전에 6학년애가 갑자기 확 열받아가지고 있잖아요. 모기임하고 3학년짜리 여기 수학 수업하는데 쳐들어갔어. 그 애를 벌쩍 들어 끌고 나오는 거라. 내가 내 방에서 있었는데, 야, 그래도 수업 선생님하고 수업을 하는데 저러면 안 되지. 이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열이 확 받는 거라. 그래서 참았어. 제카다 말겠지 하면서. 근데 이제 모기 이모가 수업하다가 애가 3학년짜리가 끌려나가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학 수업 중이거든 하면서 이렇게 했어. 그래도 말을 안 들어. 지금 지금 수학 수업 중이거든 하면서 막 이걸 3번 했어. 3번.
그제서야 애가 그 3학년짜리 풀어주더라고. 그 모기 고함 전수 들으니까 내가 막 평정심을 잃고요. 진짜 문을 박차고 나올 뻔 했다니까. 문을 박차고 나서면 또 큰 사건 나는 거지, 이제. 저도 충동 조절 장애 있다 했죠. 근데 다행히 어제 내 저 방에 갇혀가지고 안 나왔어. 그래가지고 그냥 지나갔어요. 항상 내게 들어오는 이 합리적인 생각이 내가 큰 사고를 치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들은 극하고 말고 뭐 이런저런 저마다의 이유가 있잖아요. 성격도 있고 취향도 있고 이런데 꼭 보면 이놈의 내 합리적인, 내가 연구소를 운영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 대장인데 이런 생각. 합리적이죠? 안 합리적이에요? 내가 여기 제일 어른인데 뭐 이런 생각 있잖아요. 이놈의 생각이 애들을 괴롭히고 내가 사고 친다니까. 오늘 밤에 내가 이 강물이 흘러가도록 이걸 내가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소통을 가로막히는 게 바로 난 거라, 알고 보니까. 제가 엄마들한테 강의를 멋있게 하면서 막상 제가 사는 삶에서는 그게 잘 안 돼요. 내 아들한테는 잘 돼. 우리 아들한테 내가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어요. 진짜로. 근데 내가 연구소를 하면서 남의 아들하고 살아보니까 그래서 이미 이게 연구소가 생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람 만들려고. 네 아들하고 사는 건 이제 네가 통과했으니까 네가 이제 남의 아들하고도 한번 그렇게 살아봐라. 그래야 네가 더 성숙한 아름다운 사람이 되지 않겠냐. 온 세상에 이 행복을 전하려면 적어도 네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냐.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도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우리 연구소에 누가 제일 많이 싸운 줄 알아요? 제가 제일 많이 싸워요. 누구하고? 모기님하고. 심심하면 싸우고 우리 고함 지르고 싸우고 막 공기하다가도 판 엎고 있잖아요. 막. 나는 그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모기님이 반칙을 한다. 이 합리적인 이유. 공기시험하는데 돈을 1,000원씩 태워놓고 해요. 이긴 사람이 가져가야 돼. 근데 모기님이 반칙을 해도 다른 엄마들은 모기님이 언니기도 하고 또 애들 여 보내고 하니까 반칙한다고 태클을 못 걸어. 눈치 보느라고. 그래서 나는 내가 태클을 안 걸면 아무도 태클을 못 건다 이 생각이 있어. 내가 이 어린 엄마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태클을 걸어야 돼. 너무 멋있죠, 이유가. 그래가지고, 야, 스톱! 하면서. 니 조금 전에 왼손 공기에 손댔지? 하면서. 공기한테 오른손으로만 해야 되거든. 왼손 쓰면 반칙이야. 초딩이나 바구니도 하고 왼손 쓰고 이러죠. 우린 절대로 엉덩이도 옮기면 안 돼. 엉덩이 각도 옮기면 반칙이에요. 그래, 어느 날 공기를 하는데, 5단을 하는데, 공기 5개를 손바닥에 가지런히 해놓고 해야 딱 5개 올라가잖아? 이게 잘 관철해지지 않으니까, 모기님이 자기도 모르게 왼손으로 요걸 손댔어. 내가 그걸 발견했잖아. 스톱! 그러면서 내가 반칙! 자기는 반칙 아니라는 거라.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게 무슨 반칙이냐고, 뭐 왼손은 그러면 뭐 폼으로 있냐고 막 빡빡 우기더라고. 내가 그 뚜껑이 얼마나 열리는지 막. 그래, 판 확 엎고 있잖아요. 내 주섬주섬 옷 입고 내 휴대폰 들고 집에 갔잖아. 내 집에 가니까 이제 사태가 커졌죠. 그러니까 또 모기님이 내 붙들고 막 있잖아요. 맞고 막 한 번만 참으라 하고. 그럼 반칙 인정하나? 그럼 내가 할게. 반칙은 또 인정 안 한대. 아이고. 그래, 애들이요. 엄마들이 가더라. 제일 불안하다고, 우리 둘 사이가. 우리 싸우면 이제 목숨 걸고 싸우거든. 아무것도 아닌 공기 때문에. 둘 다 이게 사이코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 어머니들 만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그 생각을 했어요. 어찌하든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 합리적인 것, 이것 때문에 내가 아이들과 싸우고, 모기님하고 싸우고, 소통이 막히는구나.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본을 보이려고. 합리적인 이유로 내가 아이들을 혼내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아이들에게 내가 정작 전하고 싶은 내 마음을 못 전해. 한번 극하고 나면 애들이 내일 경계하죠, 이제. 신뢰를 잃어요. 무서워하죠. 그걸 조심해요. 아이고, 이러면 이제 뭐 흘러가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 아이들이 혹시 엄마들 조심하고 있어요? 그건 뭐 잘못하고 있는 거라. 엄마를 무서워해요? 뭘 잘못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아이들다워야 되거든. 어머니 케어? 나 이거 반대해요. 물론 이제 각자 가정의 교육 철학이 있어서 내가 그것까지 뜯어고치기는 어렵지만, 정말 저는 아이들은 엄마한테 엄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많은 애들이 어머니 카드라 막 깍듯하게 대하고 무슨
제가 어린 시절 그런 기억이 있어서 그래요. 난 정말 엄마라고 부르고 싶은데, 더 친근감 있게 엄마한테 다가가고 싶은데, 몇 년을 엄마를 떨어졌다 보니까, 내가 그게 안 되더라고. 어머니가 안 돼요. 그래서 엄마 했다니까. 그리고 한참을 같이 살고 나서 다시 회복했어. 엄마로. 그래서 저는 장가가고 나서도 엄마해요. 어쩌든지, 우리 연구소에 오는 엄마들이 제 마음을 좀 잘 받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그 마음이, 그 소중하고 사랑스러웠던 그 마음이 무슨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로 막히지 않고 콸콸콸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행복해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두려움에 떨지 않고. 그래야 혹시 아이들이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한테 말하거든요. 근데 무서우면 말 안 해요. 학교에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겨요. 힘센 놈이 뭐 돈 가져오라 한다든지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학교 누가 괴롭힌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엄마가 두렵지 않아야 정말 어떤 말을 하게 돼요. SOS를 치게 돼요. 정말 중요할 때 우리에게 아이들이 말할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기에 대해서 늘 말하고 살아야 되지. 생명이 흘러가도록. 그죠? 지금 이제 건설된 댐들을 폭파할 수는 없어요. 너무 합리적인 이유도 있고 이래서. 그래서 댐에 가거든. 이런 거 한 번씩 깨닫고 오면 좋겠어. 그냥 자연 그런 것만 구경하고, 아, 댐은 그래서 이런 이유로 생겼구나. 이것도 좋은 거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런 거 읽어주면서, 아이들한테도, 엄마가 지금까지, 엄마가 너무, 불안해서, 어떤 이유로 너에게, 충분한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거나 너무 미안하다. 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고요. 여기 보면요, 정말 이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 입장에 생각하면 너무 슬픈 일이거든요. 찾아갈 명절 때 돌아갈 고향이 없어요. 망향제라는 거 알죠? 북한에서 이렇게 넘어온 분들이 그래서 명절 되면 너무 슬퍼서 저 휴전선 가까이 가서 단체로 제사를 드리잖아요. 망향의 동산 뭐 이런 거 있죠. 우리 인생에서 우리 어린 시절에 엄마 아빠와 함께 그렇게 행복했던 어떤, 그죠? 그 낙원이, 행복의 추억들이 어느 날 우리 곁을 떠났어요. 로스트 패러다이스. 제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행복을 복원하는 거예요, 복원. 회복하는 거죠. 예? 복낙원. 밀턴이 신낙원을 썼죠? 그러고 나서 뭐 한참 후에, 나중에 복낙원이라고 썼어요. 우리 인생의 행복을 다시 되찾고, 그죠? 그렇게 우리가 아이와 소통하면서 이렇게 살자는 게 우리 금요일 강의의 목표입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처음 오신 분들은 이거 좀 쓰고 가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